그는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마수들과 싸우며 이 세계를 구원했다. 그는 그저 철저하게 이용당했을 뿐이었다. 그에게 주어진 보상은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뿐.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지구는 더 이상 그가 기억하던 모습이 아니었다. 차원의 균열에서 마수들이 쏟아져 내리고 헌터들은 매일 죽어나갔으며 인류의 악몽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다른 모든 이들에게 이것은 세계의 멸망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이미 한 번 세상을 구원했던 이 남자에게는 그저 지루한 일상일 뿐이다. 지구를 떠난 지 20년, 이현석은 마침내 마왕을 쓰러뜨리고 세상을 구원할 준비를 마쳤다. 짙은 연기와 어둠 속에서 마왕의 붉게 타오르는 두 눈이 모습을 드러냈다. 마왕은 그 공격을 버텨낸 이현석을 조롱하며 참으로 용사다운 모습이라고 비아냥거렸다. 하지만 마왕은 성녀와 마법사 그리고 기사놈들은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고 있지 않냐며 지적했다. 이현석은 내놈 꼴도 딱히 좋아 보이진 않는다며 마왕에게 맞받아쳤다. 격분한 마왕은 건방진 놈이라며 끓어오르는 어둠의 마기를 손에 모으며 포효했다. 그는 자세를 낮추고 날카롭게 돌아서며 마왕의 공격이 다가오자 무기를 꽉 움켜쥐었다. 다음 순간 그는 강력한 반격을 날리며 마왕과 정면으로 격돌했다. 한편 성녀와 동료들은 덮쳐오는 충격파 속에서 마법 방벽을 유지하려 발버둥 치고 있었다. 마왕은 굴복하지 않는다면 갈기갈기 찢어발겨주겠다며 위협했다. 이 땅은 자신의 이빨과 발톱으로 빚어낸 왕국이라며 마왕은 광폭하게 울부짖었다. 그는 마왕의 다음 공격에 맞서기 위해 다시금 자세를 다잡았다. 그와 마왕이 폭발적인 에너지와 함께 충돌하며 맹렬한 격전이 벌어졌다. 무기를 단단히 틀어진 그는 결정적인 일격을 준비했다. 소용돌이치는 불꽃에 휩싸인 채 그는 선언했다. 이걸로 끝내자고. 그가 영거리에서 공격을 퍼붓자 눈이 멀듯한 불꽃의 폭발이 일어났다. 그는 강력한 스킬 모순의 불꽃을 발동시켜 사방을 화염으로 집어삼켰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는 가운데 그는 맹렬하게 공격을 몰아붙이며 상대를 압도해 나갔다. 그러고는 땅을 강하게 박차고 오르며 발밑의 대지에 쩍쩍 갈라지는 균열을 냈다. 그의 참격이 대지를 부숴버렸다. 마왕과 그는 다음 격돌을 준비하며 서로의 시선을 매섭게 얼검했다. 엄청난 기세와 함께 마왕은 주변 땅을 산산조각 내며 그를 향해 돌진했다. 그는 무기를 힘껏 휘둘러 반격했고 눈부신 섬광이 터져나왔다. 거칠게 착지한 그는 창으로 몸을 지탱하며 고통 속에 이를 꽉 깨물었다. 마왕은 그따위 미적지근한 공격으로는 생채기 하나 낼 수 없다며 조롱했다. 그에 답하듯 그는 마왕의 말을 비꼬며 자신의 공격이 정말 미적지근했냐고 되물었다. 그는 거대한 마왕을 향해 타오르는 창격을 정면으로 내질렀다. 그의 일격은 마왕의 오만함을 베어버리기에 차고 넘쳤다. 공격이 꽂히는 순간 거대한 에너지가 폭발했다. 그 여파 속에서 마왕의 왕관에 박혀있던 황금빛 장식이 땅으로 곤두박질 쳤다. 거대한 마왕의 몸집 앞에 선 그 순간 놈의 흉부에서 붉은 에너지가 터져나왔다. 놈은 이 세계의 인간이 자신에게 맞설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은 이 세계 출신이 아니라고 선언했다. 마왕은 그의 말을 헛소리라 치부하며 자신의 육신은 언젠가 이 땅에 흡수되어 다시 부활할 것이라 억지를 부렸다. 붉게 빛나는 눈동자 속에서 마왕은 경악과 불신에 차 반응했다. 그가 놈의 재생이 뜻대로 되지 않음을 지적하자 마왕은 자신의 존재가 지워지고 있는 거냐며 당황했다. 이에 그는 마왕을 태우고 있는 흑염이 자신의 특수능력인 모순에 불꽃이며 이는 산소가 아닌 추상적인 개념을 연료로 삼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왕이 수백 년 동안 부활을 거듭해 왔을지언정 지금 타오르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기에 그 시대는 끝났다고 말을 이었다. 그는 지금 불타 없어지고 있는 것이 마왕의 존재 그 자체임을 밝혀냈다. 마왕은 자신의 시대가 끝났음을 직감하면서도 그가 세상을 구한 영웅으로 기억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 경고했다. 마왕은 그가 동료라 믿었던 자들이 실은 그곳에서 그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진실을 폭로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담담하게 대답하여 마왕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성녀는 다급히 마왕의 말을 믿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그는 그녀가 매일 사랑을 속삭이며 자신을 유혹했던 가증스러운 행동들을 폭로하기 시작했다. 사실 성녀는 이방인인 그를 끔찍이도 혐오했으며 그 모든 유혹은 철저한 계획의 일부였음을 그는 설명했다. 그녀의 간악한 속셈은 토벌이 끝난 후 그를 제거할 때가 왔을 때 그가 차마 자신을 공격하지 못하고 망설이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제야 그는 성녀를 향해 내 말이 틀리냐며 차갑게 물었다. 하지만 성녀는 그의 추궁을 부정하지 못한 채 입을 굳게 다물 수밖에 없었다.
기사와 마법사 역시 다르지 않았다. 기사는 마왕이 죽은 뒤 그를 제거하기 위해 황제로부터 국보까지 하사받은 상태였다. 마법사는 인체 실험에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도 노예제를 반대하는 그를 뼛속 깊이 증오했다. 결국 그는 무려 5년 전부터 그들의 배신을 알고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마왕은 도저히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마왕은 자신을 몰아붙인 그 압도적인 힘이라면 널 배신한 이 세상 따위 단숨에 멸망시킬 수도 있었을 거라 지적했다. 그에 대해 그는 단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기에 그러지 않았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마왕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뿐이라는 그의 말을 되뇌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반응했다. 이야기는 20년 전 2005년의 지구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평범한 30세 직장인이었던 자신이 여신에 의해 이 세계로 소환되어 마수들로부터 세상을 구하라는 임무를 받았던 때를 회상한다. 평범한 사람들이 이 세계에서 성공하는 이야기야 차고 넘치지만 그가 도달한 세계는 완전히 달랐다. 그가 발을 들인 이 세계는 혼돈과 필사적인 비명만이 가득한 그야말로 재앙의 한복판이었다. 지구로 돌아가기 위해 무슨 짓을 해봐도 유일한 방법은 마수들을 쓰러뜨리고 이 세계를 구하는 것뿐이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는 마수들과 싸우기 위해 피를 토하는 훈련을 거듭했다. 문지기 2명이 성문에서 그를 막아섰고 영웅이라 해도 단독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며 그가 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캐물었다. 그는 마을에서 아이를 구조해왔다며 당장 들여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경비병 중 한 명은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꼬맹이에게 쓸 약 따윈 없다며 코웃음을 쳤다. 그는 이 세계가 부상자조차 내버릴 만큼 잔혹한 곳임을 깨달았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다급해진 의무관이 감염이 퍼지기 전에 다리를 절단해야 하니 환자를 꽉 붙잡으라고 소리쳤고 이는 중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의학과 이생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모든 치유사가 전투에 차출된 탓에 부상자를 치료할 사람이 없어 단순한 감염만으로도 아이의 다리를 절단해야만 한다는 참담한 현실을 그는 깨달았다. 누군가가 그를 향해 용사님이라고 부르며 말을 건넸다. 한 무리의 사제들이 도대체 어떻게 마수들에게서 이 아이를 구출해냈느냐며 캐물었다. 한 사제는 아이가 살아남은 것은 내면에 악마가 뿌리내렸기 때문이라며 마침 퇴마의식을 진행 중이니 자신들이 직접 이 아이도 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사제 중 한 명은 신의 뜻을 거스르지 말라며 구원을 위한 알량한 동정심은 버리라고 그를 압박했다. 인권이라는 개념조차 없는 역겨운 이세계인들 같으니. 이 끔찍한 이 세계에서 20년의 고통을 견뎌낸 끝에 그는 마침내 마왕을 쓰러뜨리고 세상을 구원했다. 그는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선언했다. 누군가는 그가 진실을 알게 되어 차라리 다행이라면서도 그를 살려둘 수는 없다고 선고했다. 뒤를 돌아보며 그는 너희들도 뭔가 알고 있냐고 묻고는 자신은 이 세상이 진심으로 혐오스럽다고 고백했다. 기사는 짜증스럽게 이를 악물며 나지막이 욕설을 내뱉었다. 용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해도 이상하지 않을 피해를 입었지만 멀쩡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가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동안 이들은 괴물을 잡기 위해 또 다른 괴물을 만들어낸 셈이었다. 그는 목소리를 높여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했으니 이제 약속을 지키라고 소리쳤다. 핏빛 하늘을 꿰뚫고 한 줄기 빛이 내려오자 모두가 경악하며 고개를 들어 올렸다. 하늘에서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찬란한 빛이 폭발하며 핏빛 전장을 환하게 비쳤다. 신성한 목소리가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며 그의 뼈를 깎는 노력으로 마침내 마왕을 물리쳤다고 선언했다. 그는 마왕을 잡고 나면 자신의 모든 경험과 기억, 심지어 영혼까지 완벽하게 보존해주겠다던 여신의 약속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자신을 다시 지구로 돌려보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며 말을 이었다. 신성한 목소리는 그가 정말로 이 세계를 떠나고 싶은 건지 물으며 만약 지구로 돌아간다면 용사 이현석이 이룩한 모든 업적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 경고했다. 그는 여신 또한 약속대로 자신이 떠나주어 안도하고 있지 않냐며 코웃음을 쳤고 신성한 목소리는 이 세계에 더 이상 괴물은 필요치 않다며 이를 인정했다. 신성한 목소리는 그에게 이 결정에 정말 후회가 없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던 원래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소원이라고 단호히 선언했다. 그는 오직 그것만이 자신이 바라는 전부라며 못을 박았다. 신성한 목소리는 좋다며 짧게 대답했다. 마침내 그는 이 빌어먹을 이 세계도 이제 영영 끝이라고 생각했다. 거대한 빛의 기둥이 그를 집어삼키며 차원 이동이 시작되었다. 신성한 목소리는 지구에 있는 그의 육신이 이미 소멸했기에 그의 영혼을 새로운 그릇에 담겠다고 설명했다. 주인공은 자신이 누구의 몸에 들어가게 되는지 물었다.
그녀는 자세히 설명할 순 없지만 이 몸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운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분명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리고 주인공은 지구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불쾌한 운명을 물려받는 것쯤은 상관없다고 결심했다. 새로운 운명이 아무리 가혹하고 힘들지라도 주인공은 기꺼이 맞서겠다고 다짐했다. 주인공은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자신이 지금까지 겪어온 것보다는 분명 나을 것이라 믿었다. 유찬석은 침대에 누워 자신이 정말로 돌아온 것인지 소리내어 중얼거렸다. 2025년 영웅 이현석은 일반인 유찬석의 몸에 들어갔다. 주먹을 꽉 쥐며 유찬석은 썩어빠진 이색의 자식들에 대해 분노하며 중얼거렸다. 더 이상 그 배신자들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기뻐하던 찰나 그는 방 안에 있는 거울을 문득 발견했다. 거울을 들여다보며 유찬석은 이제부터 이 몸이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여전히 거울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유찬석은 자신이 진정으로 지구에 돌아왔음을 실감했다. 그 감각을 만끽하며 유찬석은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에 환호했고 마법사들이 부리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마법이라고 불렀다. 이 편리함에 놀란 그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불을 피울 수 있다는 사실에 환호하며 장작을 패고 모닥불을 피우는 일에서 해방된 것을 기뻐했다. 유찬석은 흥분하며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것이라고 외쳤다. 유찬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프라이드 치킨 상자를 빤히 바라보며 이것이 진짜라는 사실을 간신히 받아들였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가에 침을 흘리며 그는 기대감에 압도된 채 치킨 한 조각을 집어들었다. 음식을 먹으며 유찬석은 눈물이 날 정도로 맛있다고 감탄했고 이것이 바로 진짜 음식의 맛이라고 선언했다.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는 와중에도 그는 이 모든 것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인정했다. 창밖을 내다보며 유찬석은 마침내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바로 그 순간 도시 한복판에 미스터리한 붉은 빛이 나타났다. 유찬석은 현재의 지구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벌써 2025년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이 세계와 지구의 시간이 똑같이 흘렀으니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적응하기 힘들더라도 그는 지구상의 그 어떤 것도 자신이 이 세계에서 겪었던 일보다 끔찍할 수는 없다고 믿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이 샤워기에서 즉시 쏟아지는 뜨거운 물의 감촉을 음미했다. 그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찬바람이 나오는 이 호사스러움에 감사했다. 맑고 밝은 하늘을 밖으로 내다보며 유찬석은 이곳이 그 끔찍했던 이 세계와는 전혀 다르다고 속으로 생각했다. 유찬석은 2025년에 무엇부터 해야 할지 고민하며 스타크래프트나 시작해볼까 농담을 던졌지만 그 순간 그의 등 뒤로 괴물 같은 형상이 어렴풋이 나타났다. 그 괴물은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그에게 달려들었고 그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허를 찔렸다. 충격과 혼란 속에서 그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고 외쳤고 곧이어 모든 주민을 향한 안내방송이 시작됐다. 아파트 단지에 부식의 균열이 나타났다는 방송이 흘러나왔고 그는 이 낯선 용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방송에서 모두에게 지하 대피소로 대피할 것을 촉구하자 그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의문을 품었다. 그 직후 주인공은 사방에서 조여오는 기괴하게 웃는 괴물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유찬석은 망설임 없이 방 밖으로 뛰쳐나갔고 괴물들이 그 뒤를 바짝 쫓았다. 그는 자신을 뒤쫓는 끔찍한 괴물들로부터 필사적으로 벗어나기 위해 복도를 전력 질주했다. 괴물들이 복도로 쏟아져 들어오자 유찬석은 대체 이놈들이 뭐길래 이러는 거냐며 미친 듯이 속으로 질문을 던졌다. 괴물들이 계단으로 몰려드는 동안 그는 놈들을 피하기 위해 창문 밖으로 빠져나갔다. 그런 다음 그는 다시 안으로 기어들어 가 주위를 살폈다. 숨을 고르며 유찬석은 드디어 추격자들을 따돌리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했다. 모퉁이를 돌던 그는 복도를 뛰어가는 어린 소년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으며 그제야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유찬석은 소년에게 위험하니까 얼른 대피소로 가라고 경고했지만 소년은 오히려 괴물이 어디로 갔는지 봤냐고 물었다. 소년은 자기가 그 괴물을 죽일 거라고 선언하며 유찬석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유찬석은 어이가 없다는 듯 소년을 쳐다보며 방금 한 말을 다시 해보라고 했다. 그는 지구가 13년 전부터 이런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내 좌절감에 휩싸였다. 소년이 대피소에 가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는 소년을 혼자 내버려 둘 수 없어 결국 뒤따라가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이 모든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려 했다. 그는 부식의 균열이 괴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출구이며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유찬석은 지옥 같은 삶을 견뎌내고 돌아온 지구가 결국 또 다른 지옥 구덩이가 되어버렸다는 생각에 좌절감을 느꼈다.
그는 여신을 속으로 저주하며 아무리 그래도 이 상황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생각했다. 소년이 유찬석에게 왜 이런 걸 하나도 모르냐고 묻자 유찬석은 미국에서 살다 와서 그렇다고 대답했다. 소년은 그걸 어떻게 해낸 거냐며 의문을 표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딸을 한국으로 보내려다 탄핵당했다는 소리를 들었고 이 대화에 깊은 혼란을 느꼈다. 그는 머뭇거리다 좋아하는 헌터가 누구냐고 화제를 돌렸고 소년은 이선이라고 소리쳤다. 소년은 이선이 잔나비 길드 소속으로 지구 랭킹 12위이며 현재 철원에서 부식의 균열과 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유찬석은 자신이 있던 세계처럼 평범한 인간이 어떻게 괴물과 싸울 수 있는 건지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을 품었다. 소년은 이선의 멋진 대검이 특히 좋다고 인정했다. 소년이 꼭 봐야 하는 이선의 영상에 대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그는 재빨리 소년의 입을 틀어막았다. 짜증이 솟구친 유찬석은 속으로 생각했다. 젠장. 어리둥절해하는 소년의 입을 손으로 막고 있는 사이 가면을 쓴 괴물 6마리가 나타나면서 이협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이 확인됐다. 유찬석은 눈에 보이는 괴물이 5마리라는 것을 재빨리 세었지만 한 마리가 숨어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는 현재의 몸이 평균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어 다수의 적도 상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안도했지만 여전히 망설여졌다. 유찬석은 혼자 남겨두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을 알았기에 겁에 질린 소년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이 어떻게 반격해야 할지 유찬석은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그는 공기 중에 소용돌이치는 기이한 에너지를 알아채고는 혹시 이것이 만화가 아닐까 생각했다. 그는 이것이 이 세계에서 마주쳤던 그 만화와 똑같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가면을 쓴 괴물 중 하나가 갑자기 공격을 받아 머리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에너지 폭발이 괴물들을 강타하여 한 마리가 산산조각 나자 나머지 괴물들은 충격에 빠져 뒷걸음질 쳤다. 20년 동안 축적해온 만화는 사라졌지만 유찬석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만화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록 화력은 조금 실망스러웠지만 모순의 불꽃은 영혼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럼에도 그는 이 정도 위력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고 소년은 놀라움에 탄성을 질렀다. 아이는 처음엔 반신반의했다고 털어놓으며 그가 고유 스킬을 가졌다는 사실에 감탄했고 반면 그는 꼬맹이가 다치지 않아서 그저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소년은 헌터 아카데미 채널에서 확인 사살이 중요하다고 했던 것을 떠올리고 뛰어가기 시작했다. 그때 주인공은 모순의 불꽃에 집중하며 타깃이 죽을 때까지 나가지 말라고 아이에게 소리쳤다. 그가 꼬맹아 하고 부르자 소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괴물을 내리치며 주인공은 그 영상이 대체 뭔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소년을 보호하듯 가로막고선 그는 앞으로 그런 영상은 그만 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내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 좀 빌려줄 수 있겠냐? 괴물이 그들 위로 우뚝 솟아올라 공격으로 땅을 산산조각 내는 동안 유찬석은 소년 앞을 가로막고 서서 그를 보호했다. 유찬석은 망설임 없이 앞으로 돌진하며 있는 힘껏 지팡이를 휘둘렀다. 자신이 방금 목격한 것을 믿을 수 없는 듯 소년은 충격과 경외감에 휩싸여 멍하니 바라보았다. 소년이 흥분해서 혹시 숨겨진 헌터가 아니냐고 묻자 유찬석은 어이가 없어 한숨만 내쉬었다. 그는 지구에 돌아온 후에도 여전히 피비린내를 견뎌야 한다는 사실에 씁쓸해했다. 그토록 많은 고통을 견뎌냈으니 이제는 쉴 수 있기를 바랐다고 생각하며 유찬석은 이를 꽉 깨물었다. 하지만 이제는 지구도 그만큼이나 가혹해 보였다. 그는 좌절감 속에서 이 세상이 자신이 탈출했던 그곳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편 대피소에 모여든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자기들끼리 웅성거리고 있었다. 유찬석이 요즘은 초등학생을 잼민이라고 부르냐고 묻자 옆에 있던 소년은 초등학생을 그렇게 부르는 건 나쁜 거라고 항의했다. 갑자기 한 여자가 다급하게 윤석이를 부르며 소리쳤고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 쳐다보았다. 유찬석은 윤석이를 무사히 데려와줘서 고맙다는 소년의 어머니의 인사를 받았고 그녀는 자기 아들이 좀 무모한 구석이 있다고 털어놨다. 명품 옷과 고급 귀걸이를 눈치챈 유찬석은 이 소년이 사실 부잣집 도련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갑자기 방안이 크게 흔들렸고 모두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거대한 검은 주먹이 내리꽂히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천장을 뚫고 박살내며 나타난 괴물 같은 형상이 공포에 질린 군중 한가운데로 착지했다. 괴물은 턱을 쩍 벌리고 앞으로 달려들며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빨과 채찍 같은 혀를 드러냈다. 대혼란이 일어나는 가운데 누군가 대피소 외벽이 무너졌다고 소리치며 모두에게 도망치라고 촉구했다. 어린 소년이 유찬석을 부르며 이번엔 진짜 도망쳐야 한다고 우겼다.
소년이 절박하게 그를 부르는 동안 유찬석은 자신이 대단한 걸 바란 게 아니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가 원한 건 단지 자신이 알던 세계, 그토록 그리워하던 집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었다. 그는 다친 손을 내려다보며 자신이 정말 너무 과분한 것을 바란 것인지 자조했다. 주인공이 소년을 잼민이라고 부르자 소년은 그렇게 부르지 말라며 발끈했다. 그는 부잣집 아들인 소년이 애 안전하게 살지 않고 굳이 헌터가 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소년은 괴물에게 아버지를 잃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는 안전할 줄 알았던 지하 벙커에 침식의 균열이 나타났다고 설명하며 이제 지구상에 진정으로 안전한 곳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소년은 아직 강하지 않고 몬스터가 무섭다고 솔직히 털어놓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한 헌터가 되어 모든 침식의 균열을 없애버리겠다고 당차게 선언했다. 소년은 세상을 구하겠다며 결의의 참목소리로 외쳤고 그 말에 유찬석은 멍하니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다. 주인공은 그게 바보 같은 꿈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너는 훌륭한 헌터가 될 거라며 소년을 다독였다. 하지만 유찬석은 덧붙였다. 꼬마야, 내가 세상을 구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한 여자가 윤석에게 서둘러 떠나야 한다고 재촉했고 소년은 아직 그 아저씨가 남아있다며 걱정스레 저항했다. 여자가 다급하게 소년을 끌고 가자 소년은 충격에 빠진 얼굴로 계속 뒤를 돌아보았다. 소년은 엄마의 손길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치며 아저씨 하고 애타게 외쳤다. 강력한 만화를 뿜어내며 주인공은 그 일은 자신이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세상을 구한다는 말을 속으로 곱씹으며 정면을 응시했다. 유찬석은 세상을 구하는 일은 이미 한번 해본 사람에게나 어울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마쳤다. 이 세계로 소환되어 20년 동안 몬스터들과 사투를 벌인 끝에 지구로 돌아왔지만 유찬석은 눈을 뜨자마자 다시 침식의 균열과 마주해야 했다. 그는 전생의 경험에 의지해 살아남았고 한 아이에게 세상을 구하겠다는 맹세를 남겼다. 하지만 그 맹세가 무색하게도 그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냈다. 과자를 씹어먹으며 주인공은 이겼다며 너무 싱겁게 끝났다고 무심하게 내뱉었다. 사람들은 한 번 세상을 구한 놈이 두 번은 못 구하겠냐고들 하지만 그는 그게 대체 무슨 소용이냐며 회의감에 빠졌다. 유찬석은 모두의 앞에서 호기롭게 선언하긴 했지만 세상을 구하겠다는 그 열망은 순식간에 사그라들고 말았다고 자조했다. 이 세계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게임과 풍족한 음식들 그리고 손가락 하나면 뭐든 다 되는 편리한 시스템의 쾌락에 그는 흠뻑 취해버렸다. 세상을 구하는 건 이미 헌터들이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 유찬석은 그냥 배달 음식이나 시켜 먹기로 했다. 퇴직금을 전부 날려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은 뒤에야 그는 이 몸의 원래 주인이었던 유찬석이 침식의 균열 때문에 물류회사가 망하면서 직장을 잃었다는 것을 떠올렸다. 퇴직금마저 바닥난 상황에서 주인공은 새 직장을 구하려 백방으로 뛰었지만 평범한 일자리를 얻을 길은 도무지 보이지 않았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침식의 균열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이 줄도산하고 있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다. 현대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돈을 벌어야 하는데 사람을 뽑는 곳이 아예 없으니 대체 무얼 먹고 살아야 하나 막막해졌다. 스마트폰을 뒤적이던 유찬석의 시선이 헌터 모집 광고에 머물렀다. 그래도 이쪽 바닥일에는 뼈가 굵은 편이니 해볼 만하다며 생각하는 사이 장면은 헌터 협회 건물로 넘어간다. 건물 안에서 누군가 자신도 이제 헌터라며 들떠서 외치자 옆에 있던 사람이 이제 겨우 선발전일 뿐이라고 핀잔을 주었다. 두 남자는 선발전이 그저 형식적인 절차가 되어버렸다며 고유 스킬만 있으면 개나 소나 뽑히는 시대라고 투덜거렸다. 그중 한 명은 후보생들의 수준이 다 거기서 거기라며 잔챙이들 뿐이라고 코웃음을 쳤다. 여헌터가 걸음을 옮기자 그녀의 동료가 이래서야 너무 유명해지는 거 아니냐며 물었다. 다른 남자는 어찌됐든 이번 기수가 역대급이라고 받아쳤다. 누군가 충격에 빠져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소리치며 이선을 단번에 알아봤다. 이선이다. 관중석의 누군가가 잔나비 길드의 이선을 알아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이선은 잔나비 길드 소속의 파트너 헌터이자 세계 랭킹 12에 빛나는 헌터로 소개되었다. 구경꾼들은 침식의 균열 토벌을 나간 줄 알았던 이선의 등장에 웅성거리며 잔나비 길드가 어째서 직접 스카우터를 보냈는지 의아해했다. 대체 누구를 보러 온 거냐며 사람들이 의문을 표하는 가운데 전격을 다루는 검사 한상아의 프로필이 화면에 떠올랐다. 이선이 한상아 정도면 배터리 충전은 기가 막히게 하겠다고 농담을 던지자 동료는 발전기가 아니라 헌터 후보생이라고 정정했다. 능력을 다루는 솜씨가 뛰어나니 꽤나 쓸만하겠지만 이선은 과연 그럴지 확신하지 못했다. 갑자기 동료가 침식의 균열에서의 사냥은 실전이나 다름없다며 소리를 쳐서 그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는 아카데미에서 날고 기었어도 실전에서 통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꼬집었고 한상아는 동의의 의미로 그에게 사탕을 건넸다. 연습과 실전은 하늘과 땅 차이인지라 한상아가 실전에 적응하려면 꽤나 긴 시간이 필요할 터였다. 경기장이 인파로 가득 차자 곧이어 첫 번째 경기가 시작된다는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다. 이선이 말했다. 팀장님도 그걸 아시겠죠. 하지만 정말 일주일이나 자리를 비워도 괜찮은 걸까요? 어찌됐든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해야만 했다. 이제 예비 헌터들은 그녀가 데려가고 싶을 만큼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 보여야만 했다. 상황을 흥미롭게 지켜보던 해설자는 이번 후보생이 헌터 아카데미를 거치지 않은 순수 민간인이라는 점이 꽤나 눈길을 끈다고 언급했다. 누군가 무기를 꽉 움켜쥐는 가운데 해설자는 이런 상황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찬석이 무대 위로 올라서자 해설자는 대체 저런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며 감탄했다. 아나운서가 관중들에게 유찬석 후보생을 소개했고 그동안 그는 속으로 아직 이 새 이름이 영입에 붙지 않는다며 툴툴거렸다. 아나운서는 협회에서 지급한 무기만 사용할 수 있으며 경기 중 치명상을 입히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유찬석은 이왕 헌터가 되기로 마음먹은 이상 첫 번째 목표는 파멸할 운명인 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라고 속으로 되뇌었다. 상대방이 비열하게 미소 짓는 사이 유찬석은 자신도 이제 잘 먹고 잘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속으로 덧붙였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번 대회에서 눈에 띄는 성적을 거둬야만 했다. 그때 아나운서가 두 후보생을 제자리로 호출했다. 순간 새로운 인물이 극적으로 팔을 번쩍 들어 올리자 장내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심판이 주먹을 세차게 내리치며 경기 시작을 우렁차게 알렸다. 유찬석의 상대는 그가 만화조차 모으지 못한다며 비웃음을 흘렸다. 나한테 지는 걸 가문의 영광으로 알라고. 왜냐하면 그는 헌터 아카데미가 낳은 무패의 창술사니까. 하지만 주인공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묵묵히 전투태세를 갖췄다. 불꽃을 휘감은 창격이 허공에서 뚝 끊기자 유찬석의 상대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허공을 응시하던 창술사는 어느새 유찬석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음을 깨달았다. 유찬석은 눈 깜짝할 새 상대의 등 뒤에 나타나서는 창 다루는 솜씨가 영 서툴다며 조롱했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주먹을 상대의 복부에 쳐박아 숨통을 끊어버릴 듯한 충격을 선사했다. 주인공은 자비 없는 어퍼컷을 연달아 날려 상대를 충격에 휘청거리게 만들었다. 창을 쓰면 상대가 너무 크게 다칠까 봐 일부러 맨주먹을 쓴 것이었다. 그의 눈의 상대는 완전 생초보나 다름없었고 헌터라고 부르기엔 참담할 수준이었다. 이선은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그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대체 저 남자의 정체가 뭐냐고 중얼거렸다. 그녀는 그의 전 직장이 물류회사였다는 사실과 체내에 축적된 만화가 거의 없다는 점을 단번에 알아챘다. 그녀의 동료는 저 정도 파괴력을 내려면 수년 동안 만화를 쌓아야 정상이라며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 대답에 그녀는 동료에게 사탕 하나를 던져주었다. 그녀는 그가 일부러 만화를 모으지 않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저게 어떻게 가능하냐며 관중석이 술렁이는 사이 주인공은 자신의 실력을 똑똑히 증명하기 위해 단숨에 끝장을 내기로 결심했다. 상대방은 대체 어떻게 저런 움직임이 가능한지 이해하지 못한 채 경악하며 뒷걸음질 쳤다. 그는 다음 공격은 치명상이 아닐 테니 안심하라고 상대에게 읊조렸다. 불쌍한 녀석은 예상치 못한 일격에 그대로 넋이 나가버렸다. 쓰러진 후보생이 바닥에 나동그라지자 시스템은 유찬석의 승리를 알렸다. 한쪽에서는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경기 결과를 논했고 또 다른 무리 역시 주인공에게 지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이선은 남들이 간만 보고 있을 때 먼저 움직이기로 결심했다. 그의 진짜 실력이 미치도록 보고 싶었으니까. 그녀는 협회장님을 좀 만나봐야겠다며 미련 없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유찬석은 또 다른 상대를 가볍게 짓밟으며 아무리 신입 헌터라지만 너무 형편없는 거 아니냐고 혀를 찼다. 경기를 몇 번이나 치르든 간에 유찬석은 상대방들의 수준이 다 거기서 거기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또 한 명의 상대를 허공으로 날려버리며 그는 그 잘난 헌터 아카데미에서는 대체 뭘 가르치는 거냐며 실소를 터뜨렸다. 그는 짜증스러운 얼굴로 이 중에 쓸만한 녀석은 단 한 명도 없는 거냐고 물었다. 주인공을 위한 새로운 상대가 등장하자 관중석에 있던 관계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져나갔다. 마침내 그들이 목 빠지게 기다리던 순간이 온 것이다. 그녀는 정말 예쁘장했다. 안내 방송이 피날레를 장식할 후보생으로 한상아를 소개하며 그녀가 이 정체불명의 슈퍼루키의 독주를 막아낼 수 있을지 기대감을 부풀렸다.
유찬석은 한상아를 훑어보며 적어도 그녀는 기본기가 잡혀있다며 나름의 인정을 보였다. 한상아는 그가 오늘 본 녀석들 중 가장 방대한 만화를 품고 있었다. 그녀가 그토록 설쳐댔음에도 너에겐 아무것도 없다고 쏘아붙이자 그는 그런 진부한 대사도 헌터 아카데미에서 가르치는 거냐며 맞받아쳤다. 한상아는 유찬석이 주먹질만 해대는 걸 보니 고유 스킬도 없는 게 분명하다고 비아냥거렸다. 그렇다 해도 절대 봐주지 않겠다며 한상아는 매서운 경고를 날렸다. 유찬석은 머쓱하게 고맙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녀가 다칠까 봐 고유 스킬이 있어도 안 쓰는 거라고 읊조렸다. 한상아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며 공격 태세를 갖췄다. 경기 시작을 알리는 구호와 함께 두 사람은 무기와 기운을 맞부딪히며 맹렬하게 격돌했다. 한상아는 벼락을 품은 강력한 참격을 쏟아냈지만 유찬석은 절묘한 타이밍에 몸을 비틀어 공격을 피했다. 공격을 흘려낸 유찬석이 상대의 등 뒤에 사뿐히 착지하자 그녀는 그 경이로운 속도에 경악하고 말았다. 그저 가볍게 도약하는 것만으로 자신의 번개를 피했다는 사실에 그녀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유찬석은 그녀의 기술을 예리하게 분석하며 전기로 검집과 칼날의 자성을 띠게 한 뒤 그 반발력을 이용해 레일건 같은 위력을 낸다는 것을 간파했다. 그는 그녀의 실력이 지금까지 본 것 중 최고라는 건 인정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유찬석은 한상아에게 너무 빠르게 공격하는 것과 언제 칠지만 생각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상아의 실수가 검을 가속시키기 위해 공중에 자기장 레일을 깐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격이 아무리 빠르거나 강력하더라도 궤적이 뻔히 보이는 공격을 맞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설명했다. 상대는 그에게 건방 떨지 말라며 쏘아붙였다. 전기를 뿜으며 돌진하는 한상아는 그 기술을 쓰지 않고도 그를 이길 수 있다고 소리쳤다. 유찬석은 이미 가장 빠른 공격도 피했는데 이런 공격에 맞을 리 없다고 상대를 도발했다. 전기를 뿜으며 돌진하던 한상아는 일격을 가할 준비를 했다. 그녀가 공격을 퍼붓자 에너지가 폭발하며 사방이 빛과 힘으로 가득 찼다. 그는 그녀가 억지로 만화를 쥐어짜내며 무리하고 있다는 걸 알아챘다. 유찬석은 이대로 가다간 그녀의 몸이 망가질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유찬석은 멋지긴 했지만 싸움은 여기서 끝내자고 제안했다. 아프면 왼손을 들어라. 그 직후 엄청난 주먹이 그녀의 복부에 정통으로 꽂혔다. 한상아는 타격이 가해지자 고통에 얼굴을 찌푸리며 이를 악물었다. 강력한 발차기가 주인공의 상대를 바닥 너머로 날려버렸다. 강력한 발차기가 명중하자 충격파와 함께 상대가 바닥에 처박혔다. 그녀는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위를 올려다보았다. 기진맥진한 그녀는 바닥에 쓰러졌다. 관중들은 아카데미 수석인 한상아를 누군가 압도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숨을 헐떡였다. 유찬석은 한상아가 다른 이들보다 실력이 뛰어나긴 했지만 만화에 너무 의존한 나머지 육체적인 단련이 부족했다고 생각했다. 유찬석은 패배 후에도 다시 일어나려는 기색을 보이는 한상아를 보고 놀랐다. 아까의 지시에 응답하듯 손 하나가 바닥에서 천천히 들어 올려졌다. 경기장 바닥에 쓰러져 있던 한상아는 관계자가 곁에 무릎을 꿇은 가운데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렸다. 유찬석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손을 들라고 했더니 진짜로 들다니. 경기가 끝나고 스태프들이 경기장에 쓰러진 한상아 주위로 몰려드는 동안 유찬석은 걸음을 옮겼다. 누군가 아나운서의 귀에 다급하게 속삭였고 그는 충격에 빠져 소리쳤다. 아나운서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뒤 대회 일정이 변경되었다고 발표했다. 방송에서는 유찬석의 승리를 알리며 잠시 휴식을 취하라고 안내했고 그는 경기 상황에 혼란스러워했다. 이어진 방송에서 유찬석과 현역 헌터의 특별 경기가 곧 열릴 것이라고 발표하자 경기장은 놀라움으로 술렁였다. 방송은 협회장의 특별 허가로 경기가 성사되었다며 관중들의 응원을 부탁했고 두 관계자는 초조한 반응을 보였다. 유찬석은 상대의 정체가 이미 관중들에게 공개되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으로 보아 도전자도 엄청난 실력자임이 분명했다. 그는 특별 경기가 그녀가 직접 나서서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려 한다는 뜻인지 궁금해하며 이런 상황은 그 세계나 지구구나 똑같다고 생각했다. 어떤 목소리가 그에게 직접 말을 걸며 그의 이름이 유찬석인지 확인했다. 그 목소리는 예고 없이 나타난 것을 사과하며 그의 실력을 확인할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상대는 거대한 검을 들고 자신만만하게 서서 자신을 잔나비의 이선이라고 소개했다. 이선은 지금까지의 무대는 유찬석에게 너무 좁았다며 그에게 시합을 제안했다. 이선은 도전이 벅차면 거절해도 좋다고 말했고 유찬석은 속으로 그녀가 세계 랭킹 12의 헌터라는 걸 알아보았다.
그는 이선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아우라와 여유를 가늠하며 그녀가 진정한 프로이며 지금 몸 상태로는 창을 든다 해도 상대하기 벅찰 거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런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유찬석은 기대감에 미소를 지었다. 그가 당장 경기를 시작하자고 동의하자 심판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유찬석은 지금까지 체력을 별로 쓰지 않았다며 그녀의 전략을 간파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한상아가 들것에 실려나가는 것을 보며 유찬석은 어차피 이선과 싸워야 한다면 대회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좋겠다고 결심했다. 그의 독백은 이어졌고 이선이야말로 그 목표를 위한 완벽한 상대라는 결론을 내렸다. 유찬석은 자신의 가치를 높여야 할지 고민하며 도전을 준비했다. 한편 경기장의 긴장감이 고조되자 관중과 스태프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상대는 엄청난 힘으로 그를 향해 무기를 내리쳤다. 그는 가까스로 공격을 막아냈고 충격으로 불꽃이 튀는 가운데 이를 악물었다. 유찬석은 어떻게 여자의 몸에서 저런 괴력이 나올 수 있는지 믿기지 않아 했다. 그녀는 압박을 가하며 그가 또 다른 강력한 일격을 방어하도록 몰아붙였다. 관중들이 경악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격돌의 여파로 두 사람은 경기장 뒤로 튕겨나갔다. 이선은 싸움 초반에 비해 자신의 속도가 현저히 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유찬석은 틈이 없는 게 아니라 그 틈을 파고들 신체적 능력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속으로 저주했다. 이선은 꽤 괜찮은 준비 운동을 기대했는데 유찬석이 벌써 지친 거냐고 물으며 30분이나 버틸 줄은 몰랐다고 인정했다. 그리고는 거대한 검을 휘두르며 그를 편하게 해주겠다고 선언했다. 동시에 유찬석은 자신에게 축적된 만화가 거의 없다는 걸 직시했다. 그는 대기 중에도 끌어다 쓸 만화가 별로 없다는 걸 깨달았다. 달리 방도가 없었던 그는 필살기를 쓰기로 결심했다. 주인공은 결의를 다지며 역설의 불꽃을 발동시켰다. 그는 바닥을 부수며 앞으로 튀어나갔고 상대와 격돌했다. 이선은 그가 파편을 뚫고 돌진하며 순식간에 거리를 좁히는 것을 지켜보았다. 분명 피할 수 없을 만큼 강하게 휘둘렀다고 확신했는데도 그가 평온하게 자신을 마주하자 그녀는 그를 감싼 검은 불꽃이 무엇인지 물었다. 유찬석은 자신의 힘의 이름이 역설의 불꽃이라고 밝혔다. 그것은 그가 지구로 돌아오기 전부터 끊임없이 의지해온 특기이자 가장 신뢰하는 힘이었다. 멀쩡한 그의 옷이 보여주듯 이 검은 불꽃은 평범한 불처럼 물질을 태우지 못했다. 유찬석은 그의 불꽃이 자신이 지정한 추상적인 개념을 연료로 삼아 타오른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출력으로는 자아, 기억, 이성 같은 발화점이 높은 개념은 태울 수 없기에 다른 개념을 골라 태우겠다고 덧붙였다. 이선이 달려들며 유찬석에게 더 빨라진 거냐고 물었다. 유찬석은 피로라는 개념을 태우는 능력을 발동시켜 강력한 공격을 퍼부었다. 이선은 그 짧은 시간에 정말로 회복한 거냐며 경악했다. 이선이 강력한 내리찍기 공격을 가하자 유찬석은 무기로 이를 막아냈고 사방으로 파편이 튀었다. 그녀는 경기장 설정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공기 중의 만화 농도가 계속 요동치는 것을 눈치챘다. 유찬석은 불이 물질을 태울 때 열을 방출하듯 역설의 불꽃은 추상적인 개념을 태우면서 만화를 방출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화를 사용해 역설의 불꽃을 점화하고 그 불꽃이 다시 자신의 피로를 태워 더 많은 만화를 생성하는 원리를 묘사했다. 이 과정은 끝없는 순환을 이룬다. 상대와 맞선 유찬석은 자신의 특기가 지구전이라고 설명했다. 이선이 엄청난 힘으로 내리치며 사방으로 파편을 날려버렸다. 그녀는 그를 노려보며 계속 이딴 식으로 할 거냐고 따져 물었다. 유찬석은 자신의 방식을 다른 사람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것에 비유했다. 그는 자신의 진짜 특기가 소모전이라고 밝히며 아직도 계속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유찬석은 시익 웃으며 포기를 모르는 남자는 어떻냐고 물었다. 그 여자는 그런 놈은 딱 질색이라며 차갑게 대꾸했다. 나무에 불이 붙으면 재만 남고 이미 타버린 재는 다시 태울 수 없듯 역설의 불꽃 역시 찌꺼기를 남긴다. 모든 것이 타버리고 재만 남는 순간 그것이 바로 역설의 불꽃이 사라지는 때일 것이다. 잠시 후 그녀가 입을 열었다. 4시간 17분. 헌터 이선은 그렇게 오래 버텨놓고 자비를 구하는 유찬석을 내려다보며 계속할 거냐고 물었다. 안내방송은 유찬석의 기권으로 헌터 이선이 승리했음을 알렸다. 막대사탕을 본 정장 차림의 두 남자는 충격을 받은 듯 탄성을 내질렀다. 이선은 막대사탕을 건네며 수고한 보상으로 자신의 명함도 함께 넣었다고 말했다. 명함에는 이선의 소속이 주, 잔나비 3팀 파트너 헌터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전화부터 하라고 말했다.
안내방송은 헌터 선발전의 종료를 알리며 우승자 유찬석을 무대로 호명했고 그는 잔나비가 헌터 소속사인지 궁금해했다. 잠시 후 그는 막대 사탕을 깨물어 부러뜨렸다. 유찬석은 스마트폰에 헌터 라이선스가 들어있고 과거에 비해 얼마나 발전된 기능을 제공하는지 감탄했다. 이 기기에는 정말 없는 게 없다고 생각하던 찰나 누군가 그가 헌터인지 확인하며 말을 걸어왔다. 크고 근육질인 한 남자가 유찬석에게 인사하며 카메라로 볼 때보다 실물이 훨씬 낫다고 말했다. 유찬석은 그 남자의 큰 키에 주목하며 누구인지 물었고 남자는 자신의 명함을 건넸다. 명함에는 그 남자의 이름이 태백길드의 파트너 헌터인 윤승현으로 적혀 있었고 그는 유찬석에게 자신의 팀에 합류할 것을 제안했다. 유찬석이 자기 밑에서 경험을 충분히 쌓으면 빛을 발할 거라고 했고 유찬석은 그가 진심인 것 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협력을 제안한 건 그녀였다. 그는 선약이 있어서 당장 확답을 줄 수 없다며 속으로 좀 더 생각해 보기로 했다. 남자는 웃으며 주인공이 당장 대답을 요구할 줄 알았냐고 물었다. 갑자기 그는 주인공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하기 시작했다. 남자는 가까이 다가와 상황을 제대로 생각해보라고 경고했다. 그런 다음 그는 손을 흔들며 나중에 보자고 했고 주인공은 묵묵히 서 있었다. 그는 태백은 무조건 거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선이 전화를 받았고 유찬석은 어디로 가면 되냐고 물었다. 그녀는 헌터협회 건물 2층에 있는 산장에 있다며 이치를 보내겠다고 했다. 그는 산장 간판을 올려다보며 놀란 듯 이름을 반복했다. 밝은 표정의 직원이 산장에 온 것을 따뜻하게 환영하며 인사를 건넸다. 이선은 일찍 온 그를 반기며 자리에 앉으라고 권했다. 그가 카페로 들어서자 그녀는 특이한 이름에 대해 언급하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그는 엄청나게 덩치가 큰 사람이 자기를 길드로 스카우트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그 스카우터가 태백의 윤승현일 거라며 그가 관심을 보였으니 다른 길드들은 제안을 꺼렸을 거라고 덧붙였다. 그는 잔나비 길드 역시 마찬가지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녀는 그를 스카우트할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대신 길드에 소속되지 않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그녀는 윤승현이 아마 주니어 자리를 제안하려 했을 거라고 설명했다. 그가 주니어가 무엇이고 파트너 헌터가 무슨 뜻인지 묻자 그녀는 그가 헌터 아카데미를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녀는 길드 소속 헌터들이 보통 주니어, 시니어, 파트너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주니어와 시니어는 파트너 헌터가 이끄는 팀에 소속되며 일종의 월급쟁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파트너 헌터는 월급 대신 길드의 지분을 가지고 사업주처럼 순수익을 나눈다고 했다. 유찬석이 그 시스템이 마치 로펌 같다고 하자 이선은 길드가 로펌을 모델로 만들어졌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파트너 헌터가 되기 위해 반드시 길드에 가입하거나 주니어, 시니어 단계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유찬석은 자신이 유명해지고 번듯한 성과를 내면 길드들이 알아서 찾아올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격하게 동의했지만 그는 그녀가 왜 자꾸 사탕을 주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인맥이나 경험 없이는 제대로 된 의뢰를 받기 힘들 거라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전면 무료로 그 부분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다. 주인공은 그녀가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위해 나서는지 모르겠다고 솔직히 털어놨다. 이선은 나중에 그가 길드에 스카우트 될 때 잔나비라는 이름을 기억해줬으면 한다며 확실하게 그에게 빚을 지우려는 속내를 내비쳤다. 그녀는 테이블 위로 봉투를 쓱 밀며 내용물을 확인하든 말든 편한 대로 선택하라고 했다. 봉투 안에는 2년 전 침식 균열 제거에 실패해 침식지대가 형성된 교동도에 관한 인천시의 의뢰서가 들어있었다. 주인공은 자신의 임무가 단순히 침식 균열을 없애는 게 아니라 교동도를 순찰하며 추가로 나타나는 균열을 제거하는 것임을 명확히 했다. 그 일은 한 달 뒤에 시작되며 성금 500만 원과 성공 시 추가로 1,500만 원을 받는 조건이었다. 목숨이 오가는 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수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니라고 그는 지적했다. 그녀는 그게 불공평하다고 생각된다면 더 강해지고 유명해지라며 그러면 주머니가 가득 차도 돈이 저절로 굴러들어올 거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그의 대답은 무엇일까? 잠시 후 이선이 보스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는 그 녀석이 대체 어떤 놈이길래 진짜 그렇게 대단한지 궁금해했다. 그녀는 그의 이름이 유찬석이며 무기가 필수인 토너먼트를 맨손으로 클리어한 민간인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틈을 대놓고 떠먹여 주다시피 했는데도 그가 자신을 상대로 무려 4시간이나 버텼다며 그를 나쁘지 않다고 평가하는 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힘을 조절하느라 제 실력을 못 낸 건 아니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10년차 베테랑 헌터라고 딱 잘라 말했다.
그녀는 가혹한 환경에서 살아남으며 쌓은 경험이기에 가볍게 압도했어야 맞지만 4시간을 버틴 건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인정했다. 창밖을 내다보며 그녀는 다시 태어난다 해도 그런 괴물 같은 놈은 2번 다시 못 만날 거라고 생각했다. 그에 대한 수많은 칭찬에도 불구하고 보스는 그가 아무리 높은 평가를 받아도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일깨워 주었다. 교동도 임무는 특별히 임무 경험이 있는 헌터들을 요구하는 자리였다. 그의 실력이 뛰어나다 해도 과연 베테랑 팀원들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선은 믿음직한 사람과 짝을 지어줬으니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보스를 안심시켰다. 리더는 그녀의 판단을 믿기로 했다. 그는 그 꼬맹이가 그녀의 수준에 도달하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했다. 그녀는 그 대답이 썩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유찬석이 이 수준에 도달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었다. 이 신입이라면 보스마저도 쓰러뜨릴 수 있을 테니까. 한 달 전, 한 배달원이 정확한 동호수를 찾으며 1506호의 주소를 중얼거렸다. 배달원은 택배에 엄청난 무게에 낑낑대며 도대체 안에 뭐가 들었길래 이리 무거운지 소리내어 궁금해했다. 배달을 하나 마치고 배달원은 다음 택배의 송장을 확인했다. 그는 문으로 다가가며 다음 택배가 도착했다고 알렸다. 유찬석은 커다란 케이스 앞에 앉아 믿기 힘들 정도로 길다고 중얼거렸다. 케이스를 연 유찬석은 창을 유심히 살펴보고는 새 부품만 달면 괜찮겠다고 판단했다. 그는 엘릭서를 꺼내들며 긴급 상황에 대비해 농축된 만화가 들어있어 헌터들이 위급할 때 쓰는 포션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만화를 다루는 방식이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는 것에 비유된다면 엘릭서는 그 과정을 훨씬 더 빠르게 만들어준다. 하지만 주인공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만화를 쓴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저장 과정을 건너뛰고 대기 중의 만화를 직접 흡수했기에 공기 중의 만화를 무한정 가져다 쓸 수 있었다. 게다가 만화를 흡수하고 방출하는 과정을 반복할수록 만화가 지나가는 통로가 점차 단련되어 더 많은 만화를 다룰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 만화 통로가 넓어지기 전까지는 한 번에 다룰 수 있는 양이 적어 단시간에 강력한 위력을 내기는 힘들었다. 그래서 그는 만화를 미리 조금씩 저장해 두기로 했다. 그는 한 달 정도 엘릭서를 사용해 수련하면 딱 필요한 만큼은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얼마 후 인천 교동도 화창한 아침 하늘 아래 건물 밖으로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다. 누군가 스캔을 위해 QR코드가 띄워진 스마트폰을 들어 올렸다. 관계자가 유찬석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를 8분대로 배정했다. 낡은 8번 표지판이 분대의 집결지를 가리키고 있었다. 유찬석이 합류하자 다른 분대원들은 보수나 긴장감 그리고 여기가 맞는 자리인지에 대해 수근거렸다. 누군가 유찬석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주의를 끌었다. 그가 그녀의 머리가 많이 차분해졌다고 하자 그녀는 전에는 그냥 정전기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상하는 그들이 같은 분대라는 점을 지적하며 임무 중에 함께 움직이자고 제안했지만 그는 자기가 왜 그래야 하냐며 반문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보다 강하니까 보고 배울 게 있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경외감에 어깨가 빠질 것 같다며 비꼬든 농담을 던졌다. 한상아는 어깨가 자주 빠지냐고 진지하게 물으며 창술사에게 그건 위험하다고 경고했고 유찬석은 속으로 그녀가 유머 감각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다고 생각했다. 임무 브리핑이 시작되기 전 직원이 모두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8분대가 모두 모이자 직원이 본격적인 임무 브리핑을 시작하겠다고 알렸다. 직원이 처음 참여하는 헌터들도 있으니 용어 설명부터 하겠다고 하자 유찬석은 자기를 콕 집어 말하는 건가 싶었다. 그는 침식 균열이 1급부터 미분류까지 나뉘며 1급이 가장 위험하다고 상세히 설명했고 한 지역에서 가장 먼저 생긴 균열을 알파라고 부른다고 덧붙였다. 직원은 알파 침식 균열이 현재 북부 인수리의 교회에 위치해 있다며 균열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니 절대 접근하지 말라고 모두에게 당부했다. 직원은 그들의 임무가 육내리와 교동면 일대를 순찰하며 추가로 발생하는 침식 균열을 파악하고 제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헌터가 제거 임무에 신참이 섞인 분대를 보내는 게 맞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도착하자마자 누군가가 교동도에 도착했다고 알렸다. 헌터들은 멀리서도 핏속까지 얼어붙는 듯한 서늘한 기운이 느껴진다고 수근거렸다. 그러는 동안 주인공은 다들 유난을 떤다고 속으로 생각했다. 일행은 섬의 상황이 해상 통제실로 보고되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하면 그쪽으로 연락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임무를 준비하는 헌터들에게 행운을 비는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팀원 중 한 명이 앞으로 일주일 동안 2지역을 정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팀원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주춤했다.
주인공은 화계사에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거기서부터 움직이자고 제안했다. 한 남자가 그가 누구인지 따져 물으며 왜 굳이 거기로 가야 하냐고 물었다. 유찬석은 화계사가 전략적으로 탁 트인 시야를 제공하고 숙소로도 쓰기 좋다고 설명했다. 몇몇 헌터들은 근처에 머물 곳이 널렸는데 산에 올라갔다가 포위라도 당하면 어쩌냐고 따졌지만 유찬석은 그들의 걱정을 가볍게 일축했다. 한 헌터가 경험도 없는 애송이의 명령은 따를 수 없다고 버티자 유찬석은 어딜 가나 말이 안 통하는 인간들은 꼭 있다고 생각했다. 누군가가 의견이 안 맞으면 그냥 따로 움직이자고 제안했다. 그 후 그들은 숲을 지나 빠르게 이동했다. 유찬석은 낯선 헌터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그의 만화가 한상아보다 약간 더 높다는 것을 눈치챈다. 유찬석은 김민재에게 왜 그들을 따라오기로 했는지 묻는다. 김민재는 초보자 둘만 행동하게 두는 것이 걱정되었다고 설명하고 이에 유찬석은 그의 배려에 고마워하며 이곳에 적어도 한 명은 쓸만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갑자기 유찬석이 걸음을 멈추더니 손을 들어 올려 일행에게 멈추라고 지시한다. 유찬석은 조용히 김민재에게 건너편을 살펴보라고 지시한다. 김민재는 앞쪽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긴장한 채 모퉁이 너머를 슬쩍 엿본다. 숲의 공터에는 거대한 괴수무리가 모여 일행의 길을 가로막고 있었다. 김민재는 불안해하며 앞에 적이 적어도 10마리는 있다며 우회하자고 제안한다. 유찬석은 그를 진정시키며 고유 스킬이 무엇인지 물었고 이 질문은 괴수들과 싸우겠다는 뜻이라 그를 놀라게 한다. 더욱 압박하며 유찬석은 헌터가 침식의 괴수들과 싸우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며 그의 고유 스킬이 무엇인지 다시 묻는다. 김민재는 주저하며 자신의 스킬이 불꽃이라고 밝힌다. 파이어볼은 그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능력이었다. 유찬석은 자신의 신호에 맞춰 먼저 공격하라고 지시했고 그 무모한 요구에 김민재는 경악한다. 한상아가 자신의 역할은 무엇인지 묻자 김민재는 크게 당황한다. 그녀도 이 미친 계획의 한패란 말인가? 김민재는 이제 첫 임무인데 단 3명으로 10마리의 적을 상대하는 것은 무모하다고 항의한다. 김민재가 다른 헌터들에게 무전을 치자고 제안하지만 유찬석은 그들이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유찬석은 화계사에서 곧장 출발한 그들과 달리 다른 헌터들은 현재 해안가를 수색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전을 보내는 것은 누가 올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을 잇는다. 게다가 괴수들이 흩어지면 다른 헌터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다. 그 논리를 깨달은 김민재는 유찬석의 말이 맞다고 속으로 인정한다. 유찬석은 근처에 헌터가 있다 하더라도 앞서 있었던 갈등 때문에 곧바로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결국 그들은 이 상황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그리고 수적 열세를 고려할 때 기습 공격을 가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기에 유찬석은 빠르게 계획을 설명한다. 그가 양측면을 막는 동안 김민재가 중앙의 파이어볼로 공격을 가하는 것이었다. 김민재는 계획에 동의하면서도 전략이 얼마나 치밀한지 속으로 감탄하며 유찬석이 어떻게 이렇게 경험이 풍부할 수 있는지 의아해한다. 한편 거대한 괴수 무리가 모여들며 자신들을 향해 세워진 계획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김민재가 파이어볼 공격을 날리며 지금 움직이라고 외친다. 파이어볼이 목표물에 적중하자 거대한 폭발이 일어난다. 김민재가 다음 파이어볼을 쏘기 위해선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경고하자 유찬석은 준비되는 대로 바로 쏘라고 말한다. 김민재는 알았다고 확인하며 결의에 찬 대답을 한다. 유찬석은 전투에서 항상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여긴다고 속으로 생각한다. 유찬석은 전장을 맹렬히 누비며 극강의 효율을 위해서는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되새긴다. 괴수 중 하나가 포효를 내지르며 번뜩이는 눈과 드러난 송곳니로 공격을 준비한다. 유찬석은 다음 파이어볼이 준비될 때까지 남은 괴수들이 김민재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직접 상대하기로 결심한다. 적들이 포위해 오자 그는 혼자서 모든 괴수를 막아낼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시 한번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고 결론 내린다. 한상아가 강력한 검격을 날려 에너지를 폭발시키며 괴수 여러들 뒤로 날려버린다. 공격을 마친 한상아는 지지직거리는 에너지에 둘러싸인 채 잠시 숨을 고른다. 불길 사이로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찬석에게 준비가 끝났음을 알린다. 유찬석은 길을 터주겠다고 확언하며 당장 쏘라고 결의의 찬 목소리로 대답한다. 김민재가 위에서 내리꽂히는 거대한 화염 공격을 퍼부어 일대를 불길로 집어삼킨다. 숲속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며 파편과 불길이 사방으로 튀어오른다. 유찬석이 외쳤다. 둘 다 죽여버려.
폭발의 여파가 가라앉으며 짙은 연기와 먼지가 나무들 위로 솟아올랐다. 유찬석은 무기를 들고 조용히 서서 남겨진 참상을 굽어본다. 유찬석이 모두 수고했다고 말하려다 문득 말끝을 흐린다. 동료가 자신을 향해 총을 겨누자 그는 몹시 긴장했다. 유찬석이 자신을 쏠 것이라 생각한 찰나 김민재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에게 잠시 비켜 달라고 부탁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괴수를 향해 총을 쏘았다. 한상아가 김민재에게 마이크로칩을 심는 거냐고 묻자 그는 임무가 끝나면 계약된 고물상이 사체를 수거해 갈 것이라고 설명한다. 유찬석이 고물상에 대해 묻자 김민재는 사체에서 부산물을 회수하는 것은 부피가 크고 무거워서 직접 하기 힘들다고 덧붙인다. 김민재는 사체에 칩을 부착해두면 임무가 끝난 뒤 고물상들이 와서 가치 있는 것들을 수거해 간다고 설명한다. 그는 이어 고물상들이 부산물을 감정하고 판매의 수익을 나눈 뒤 수수료를 떼고 칩을 심은 헌터에게 나머지를 돌려준다고 말한다. 유찬석이 고물상들을 믿을 수 있느냐고 묻자 김민재는 믿을 만한 곳을 찾아 계약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대답한다. 김민재는 유찬석의 활약을 칭찬하며 셋이서 무려 10마리의 적을 해치웠다는 사실에 감탄한다. 갑자기 거대한 괴수가 위에서 쿵 하고 떨어졌고 유찬석과 김민재는 충격에 대비해야 했다. 뒤로 밀려난 유찬석은 재빨리 모두 무사한지 묻는다. 다시 대열을 정비하며 김민재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며 따져 묻는다. 유찬석은 앞을 힐끗 보며 뭔가 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기괴한 형체가 나타나자 유찬석은 그것이 일종의 중간 보스급이라고 파악한다. 그 위협을 본 그는 짜증스럽게 중얼거렸다. 젠장. 유찬석은 이 괴물이 아까 그들이 상대했던 녀석들의 우두머리가 아닌지 의심했다. 적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만화를 느낀 유찬석은 자신이 혼자서 처리하겠다고 선언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끼어들지 말라고 지시한다. 김민재는 만약 괴수가 자신들을 노리는 거라면 나머지 둘도 도망칠 수 없을 테니 협공으로 시간을 벌며 후퇴한 뒤 상황을 보고하자고 제안한다. 유찬석은 잔말 말고 뒤로 물러나라고 소리치며 시체 자루에 들어가기 싫으면 위험을 자초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의 단호하고 강렬한 말은 두 사람을 뒤흔들어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다. 유찬석은 아군을 휘말리게 할 걱정 없이 역설의 불꽃을 쓰기 위해 혼자 싸우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그는 덤벼보라며 도발하며 괴수에게 정면으로 맞섰다. 그 사이 동료들은 그가 곤경에 처한 것처럼 보여 도와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한상아는 그럴 필요가 없다며 유찬석이 밀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한다. 그동안 유찬석은 모든 공격을 가뿐히 피하며 괴수를 향한 맹공을 이어갔다. 한상아는 그 전투를 지켜보며 유찬석의 움직임에 보이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음을 눈치챈다. 그녀는 자신조차 피하는데 급급했을 공격들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럼에도 유찬석은 회피와 공격을 동시에 해내고 있었다. 게다가 그의 창이 꽂힐 때마다 검은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보며 대체 저게 무슨 힘인지 경악을 금치 못한다. 검은 불꽃이 거세질수록 괴수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둔해진다. 처음에는 유찬석이 고전하는 듯 보였으나 이제 그는 명백히 괴수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그도 정말 그녀와 같은 초보자란 말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유찬석은 압도적인 속도로 또다시 공격을 퍼부어 괴수를 뒤로 몰아넣었다. 속도를 늦추지 않고 그는 바닥을 미끄러지듯 이동해 괴수의 반격을 피했다. 그러고는 손을 뻗어 자신의 무기를 다시 손으로 불러들였다. 괴수가 돌진해오자 이현석은 온 힘을 다해 창을 내던졌다. 김민재는 그가 무기를 던졌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괴수가 코앞까지 다가오자 그는 다급히 유찬석을 부르며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괴수가 코앞까지 달려들어 그의 얼굴 몇 인치 앞에서 송곳니를 드러냈다. 다음 순간 괴수는 땅바닥에 무참히 처박혔다. 그는 괴수의 모든 힘을 불태웠는데도 녀석이 여전히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이번에야말로 확실히 끝장을 내야만 했다. 한편 일행은 갑작스런 상황 반전에 충격에 빠진 채 바라보고만 있었다. 김민재는 유찬석 헌터가 밀리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괴수가 쓰러진 지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유찬석이 그를 부르며 교동도에 이런 괴수가 나타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묻는다. 또한 그는 이것이 침식의 균열의 코어조차 아닌 존재로서 가능한 일인지 의문을 품었다. 유찬석은 침식의 균열이 4단계로 나뉜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임무전 브리핑에서 교동도의 알파 침식 균열이 등급 이상이라고 들었던 것을 기억해낸다. 유찬석은 교동도의 알파 침식 균열이 3등급으로 올랐음에 틀림없다고 결론 내렸고 이 말에 동료들은 경악한다.
한상아는 브리핑 내용과 다르다고 반박하지만 유찬석은 이 상황을 설명할 다른 길이 없으니 이성적으로 볼 때 3등급이 확실하다고 주장한다. 김민재는 등급 이상과 3등급 균열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며 경악하고 그것이 사실일 경우 초래될 결과들을 헤아리기 시작한다. 김민재는 살아서 돌아갈 수 있는 헌터의 수가 거의 없을 거라고 경고했다. 김민재는 유찬석의 실력이라면 3급 균열도 감당할 수 있을 거라며 다른 헌터들을 구해달라고 간청했다. 하지만 유찬석은 그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 유찬석은 자신도 한계가 있다며 혼자서 섬에 있는 모든 헌터를 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의 임무는 새로운 침식 균열을 찾아 제거하는 것이지 위험에 처한 모든 헌터를 구하는 게 아니며 이런 일에서 모두가 살아남기를 바랄 순 없다고 경고했다. 한상아는 유찬석에게 만약 본인이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냐고 물었다. 한상아는 억울해서 살려달라고 애원할 거냐고 따지며 그렇다면 당연히 연민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을 구하러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유찬석은 사람들의 감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결과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이 세상에는 피할 수 없는 죽음도 존재한다고 주인공은 설명했다. 그는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떤 감정을 느끼든 결국 죽게 된다고 덧붙였다. 유찬석은 절망적인 상황에 휘둘리지 말라고 일행에게 조언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마음가짐부터 달라야 한다. 잠시 후 유찬석은 건물이 무사하고 침식체들도 없다는 걸 확인하며 안도했다. 그가 뭐 좀 보이는 게 있냐고 묻자 김민재는 너무 어두워서 특별한 건 안 보인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불빛 덕분에 다른 헌터들의 위치는 파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불빛을 사용하는 건 위치를 노출시키기 때문에 매우 위험했다. 약한 몬스터를 상대로는 위치를 들켜도 상관없지만 강력한 놈이 나타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는 모두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로 결심하고 자신을 8분대의 유찬석이라 밝히며 그들이 조우한 몬스터의 위협 수준을 알렸다. 메시지에는 알파 침식 균열이 3급에 도달했을 수 있으니 위험을 피하려면 함부로 불빛을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 후 유찬석은 나뭇가지로 바닥에 그림을 그리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침식 균열의 코어를 파괴하면 모든 침식체들이 사라지냐는 질문에 김민재는 에너지가 없으면 침식지대도 소멸할 거라고 확인해 주었다. 곰곰이 생각한 끝에 그는 해결책이 아주 간단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냥 침식 균열을 파괴해버리면 된다는 것이었다. 이후 일행이 잠들자 주인공은 손을 뻗어 바닥에 버튼이 달린 작은 상자를 내려놓았다. 유찬석은 몬스터가 접근하면 기기에서 알람이 울릴 테니 동료들을 안심하고 쉬게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다. 브리핑 때 알파 침식 균열의 위치를 확인해둔 것이 다행이라 여기며 이대로라면 순조롭게 풀릴 거라 믿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자 유찬석의 두 눈이 충격으로 크게 떠졌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은 유찬석은 말이 시가 되었다며 중얼거렸다. 주먹을 꽉 쥐자 그 주위에 에너지가 번뜩였고 그는 또 너냐고 따져 물었다. 거대한 몬스터가 그의 앞에 서 있었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다. 교동도 헌터협회 상황실에서 한 오퍼레이터가 5팀 헌터 일부의 신호가 끊겼으며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다. 다른 직원은 몬스터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3팀의 사상자를 확인했고 미분류 침식 균열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며 다급히 알렸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매니저는 지원군 파견과 비상 연락망 가동 그리고 인근의 모든 헌터에게 긴급 협조 요청을 지시했다. 갑자기 한 직원이 누군가 알파 침식 균열로 접근하고 있다고 보고하자 매니저는 큰 충격을 받았다. 매니저는 다급하게 알파 침식 균열로 향하는 사람과 연락하라고 지시하며 그가 누구인지 당장 확인하라고 소리쳤다. 한 직원이 그가 8팀의 헌터 유찬석이라며 침식 균열의 등급이 올랐다는 걸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이라고 보고했다. 매니저는 유찬석의 단말기에 연결의 상태를 확인하라고 지시했고 이번 등급 상승이 전례 없는 일이며 유찬석이 가장 먼저 대응에 나섰다는 걸 깨달았다. 통신이 연결되는 순간 누군가 해답을 내놓을 수 있다면 그건 오직 유찬석뿐일 거라 확신했다. 유찬석은 몬스터의 속도에 허를 찔렸고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며 경악했다. 유찬석은 오퍼레이터들의 조사 부족을 거세게 질책하며 자신을 위험에 빠뜨린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분노를 터뜨렸다. 그는 지금 상태의 역천의 불꽃으로는 저 몬스터를 죽이기에 역부족이라는 걸 깨달았다. 저렇게 강력한 적을 상대로는 역천의 불꽃으로 약화시킨 다음 창으로 마무리해야만 했다.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수는 쉽게 쓰러지지 않았다. 아까 교동도의 만화를 너무 많이 써버려서 평소보다 훨씬 약해져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교동도를 떠날 수 없는 유찬석은
만화를 끌어올 수 있는 장소를 섬 안에서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잠시 후 그는 자신이 찾던 장소를 발견했다. 번개가 번쩍이는 가운데 유찬석은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몬스터를 향해 도약했다. 그는 앞으로 돌진하며 적에게 잘 따라와 보라고 외쳤다. 전투를 계속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있었다. 한 직원이 GPS 신호가 끊겼다고 보고했다. 다른 직원은 유찬석 헌터가 알파 침식 균열에 진입했다고 알렸다. 주위를 둘러본 유찬석은 이곳이 생각보다 깨끗하다고 생각했다. 미분류나 3급 침식 균열은 그리 크지 않다고 들었던 것을 떠올리며 1급과 2급은 대체 얼마나 클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이제 침식 균열 구경은 끝이었다. 우뚝 솟은 몬스터를 마주한 그는 자신은 질척거리는 성격이 아니라며 이만 질긴 악연을 끝내자고 제안했다. 괴물이 송곳니를 드러내고 침을 뚝뚝 흘리며 사나운 포효를 내질렀다. 유찬석은 역천의 불꽃이 가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통제 불가능한 성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역천의 불꽃이 자신을 제외한 모든 생명체에게 옮겨붙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결연한 표정으로 앞을 응시하며 아군조차 역천의 불꽃에 휩쓸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역천의 불꽃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는 무기를 쥐고 앞으로 돌진하며 적을 향해 역천의 불꽃을 해방했다. 보랏빛 불꽃이 폭발하는 가운데 유찬석은 그 통제 불능의 힘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맹공을 퍼부었다. 몬스터는 맹렬한 역천의 불꽃에 휩싸여 그 파괴적인 에너지에 압도되었다.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뒤돌아보며 그는 혼자 싸우면 그런 단점 따위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였다. 힘을 개방하자 유찬석의 가슴에 푸른 에너지가 소용돌이쳤다. 그 에너지는 심장과 갈비뼈 전체로 퍼져나가며 체내의 만화 회로를 환하게 밝혔다. 그가 흡수한 만화가 몸 구석구석으로 퍼지며 만화 회로를 넓히고 강화시켰다. 유찬석은 이 과정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타닥거리는 보랏빛 에너지로 뒤덮인 괴수가 입에서 침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밤하늘에 빛나는 마법진이 나타나 주변을 에너지로 환히 비추었다. 유찬석은 상대가 무슨 속셈인지 알아채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육중한 몬스터 무리가 돌진해왔다. 놈들은 아가리를 쩍 벌리고 공격할 준비를 했다. 유찬석이 물었다. 그래서 지원군을 불렀다 이거지? 달려드는 몬스터들을 마주하며 유찬석은 숫자로 밀어붙이려는 수작은 이제 무의미하다고 선언했다. 거대한 어둠의 에너지가 유찬석 주변에서 폭발하며 땅을 갈기갈기 찢고 일대를 집어삼켰다. 그는 이 세계에서 도달했던 경지에는 아직 못 미치지만 전보다 몇 배는 더 강해졌음을 실감하며 침식 균열의 코어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했다. 그는 김민재 헌터의 말에 따르면 코어는 이 공간에서 가장 강력한 침식체일 거라고 떠올렸다. 갑자기 위협적인 목소리가 유찬석에게 멈추라고 명령했다. 어둠 속에 괴물이 무기를 치켜들고 불길하게 선언했다. 강력한 힘이 내리꽂히며 사방으로 물보라와 파편이 튀어올랐다. 유찬석은 그 몬스터를 관찰하며 역천의 불꽃이 사그라들기만을 기다렸다며 제법 머리를 굴린다고 지적했다. 그가 알기로 침식 균열의 코어는 아예 차원이 다른 존재였다. 몬스터는 자신만만하게 그를 죽여버리겠다고 선언했다. 유찬석은 자신의 현재 힘을 가늠해보고 사형격 콤보 정도는 구사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앞으로 몸을 날려 공격을 시작했다. 그의 무기가 허공을 가르며 날카로운 에너지 검기를 적을 향해 날렸다. 몬스터는 무기를 치켜들어 날아오는 공격을 막아내며 충격에 대비했다. 유찬석의 공격과 몬스터의 무기가 격렬하게 맞부딪히며 불꽃이 튀었다. 유찬석의 일격이 근거리에서 몬스터의 무기를 강타하자 푸른 에너지가 폭발했다. 이중 궤도창. 나선형으로 휘몰아치는 푸른 에너지 공격이 몬스터를 뒤로 날려버리며 그 밑에 땅을 산산조각냈다. 몬스터는 갑작스러운 맹공에 미처 반응하지 못하고 충격에 빠져 쳐다보았다. 이중 궤도창은 처음의 일격을 4번 반복하는 푸른 궤적을 생성한다. 궤적과 함께 공격한다면 그건 단순히 4연속 타격을 반복하는 기술에 불과하다. 그 순간 몬스터는 주인공의 창이 뿜어내는 또 다른 맹공을 마주했다. 하지만 푸른 궤적이 한 박자 늦게 공격해 들어간다면 어떨까? 이런 변화는 적이 피하기 훨씬 까다로운 변칙적인 2단 창수를 만들어낸다. 시차를 두고 펼쳐지는 양동 공격에 직면하면 상대는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다. 누구나 실수는 하기 마련이지. 주인공은 상대에게 끝이라고 선언한다. 그 후 그는 마수에게 강력한 공격을 날린다.
만화 공격이 몬스터의 몸을 꿰뚫으며 구멍을 낸다. 마수의 가면이 부서지기 시작하자 주인공은 그저 소멸하고 끝날 줄 알았다고 중얼거린다. 주인공은 손에서 빛나는 물체를 살펴보며 이게 무슨 상자인가 의아해한다. 그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보라색 상자를 조심스레 열며 그 용도를 파악하려 한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자 주인공은 충격에 빠져 반응한다. 상황실 안 직원들이 부식지대가 확산되고 있으며 구팀 헌터들과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다급히 보고한다. 증언된 헌터들이 마수들과 조우했으며 방해 전파로 인해 교동도 착륙이 어렵다는 여러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직원 중 한 명은 겁에 질린 채 이대로 끝나는 건지 생각하며 멍하니 화면을 응시한다. 그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헌터들이 전멸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절망하는데 그때 누군가 갑자기 실장님을 부른다. 한 직원이 알파 부식 균열에 진입한 유찬석 헌터에게서 메시지가 왔다고 다급히 알리자 다른 직원이 내용이 뭐냐고 묻는다. 다른 직원이 메시지를 메인 화면에 띄우겠다고 말하고 교동도의 알파 부식 균열이 처리되었다는 내용이 드러난다. 직원들은 교동도의 알파 부식 균열 신호가 사라졌으며 헌터들과 조우했던 모든 부식 마수들이 전멸했음을 확인한다. 직원 중 한 명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쳐다보며 방금 일어난 일을 기적이라 부른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지? 유찬석은 밤하늘 아래 앉아 공기가 맑다며 감탄한다. 강력한 충격의 마수가 벽을 뚫고 튕겨나가고 그 여파로 여러 사람들도 뒤로 밀려난다. 한상아가 번개를 내뿜으며 맹렬한 검술 공격을 퍼붓는다. 한상아는 전기가 흐르는 검을 꽉 쥐며 다음 공격을 준비한다. 숨을 고르며 한상아는 적이 너무 많아졌고 유찬석이 사라졌다는 걸 깨닫는다. 등을 맞댄 채 김민재가 그녀의 이름을 부른다. 그도 확신할 수 없었다. 과연 우리가 살아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한상아는 김민재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걸 눈치채지만 둘 다 필사적으로 버텨낸다. 다리에 상처를 입은 채 검을 움켜쥔 한상아는 자신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속으로 인정한다. 마수가 입을 크게 벌리고 날카로운 괴성을 지르며 돌진해온다. 부상에도 불구하고 한상아는 몸에서 번개를 뿜어내며 바닥을 딛고 자세를 잡는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녀는 충격에 빠졌다. 마수들에게 둘러싸인 채 그녀는 더 이상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김민재가 깜짝 놀라 상아의 이름을 외치며 앞으로 달려나간다. 거대한 마수가 입을 쩍 벌리고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며 사납게 달려든다. 묵직한 타격음이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진다. 한상아가 천천히 눈을 뜨며 무언가 달라졌음을 깨닫는다. 눈앞의 마수가 갑자기 산산조각나며 흩어지자 김민재는 충격에 빠져서 있고 한상아도 바닥에 주저앉아 그 광경을 바라본다. 교동도 헌터 집결지, 끔찍한 사태가 휩쓸고 간 뒤 사람들이 텐트와 구급차 주변에 모여 있다. 유찬석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부상자가 많다는 걸 확인하고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부식 마수들이 날뛰었음을 깨닫는다. 만신창이가 된 생존자 2명이 유찬석을 발견하고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의 이름을 부른다. 모두가 저 녀석이 정말 혼자서 3급 부식 균열을 박살낸 게 맞는지 반신반의했다. 그가 다가가자 민재가 손을 흔들며 찬석을 불렀고 그는 거기 있었네라며 대답했다. 그들은 유찬석의 문자를 받고 충격에 빠졌으며 어떻게 혼자서 부식 균열을 상대할 수 있었는지 캐물었다. 그는 헌터들을 걱정해서 한 행동이라고 둘러댔지만 속으로는 이미지 관리도 능력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럴 줄 알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출발했을 거라고 투덜거렸고 그때 누군가 다가와 유찬석 헌터라고 그를 불렀다. 변종태는 자신을 한국운영공사 경기북부 인천지부제 3지 부장이라고 소개한다. 유찬석은 자신을 부른 사람이 변종태라는 걸 깨닫고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냐고 묻는다. 시장님이 당신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유찬석은 사람을 막 부려먹는 게 늙은이들 종특인가 싶어 어이가 없다. 그는 계약서에 3급 부식 균열을 클리어했을 때의 보너스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음을 떠올리고 기왕 온 김에 가격 협상이나 해야겠다고 마음먹는다. 한 남자가 유찬석에게 인사하며 뵙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한다. 남자는 자신을 공보연락관 이필대라고 소개한다. 복도를 걸으며 이필대는 시장님이 이 만남을 진심으로 고대하셨으며 오늘 아침 교동도에서 올라온 보고를 받고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유찬석에게 말한다. 이필대는 시장님이 보고를 확인한 후 오전 일정을 전부 취소하셨다고 설명하지만 유찬석은 나중에 봬도 됐을 텐데 대단한 일도 아니었다며 자신의 활약을 깎아내린다. 이필대는 신입 헌터가 3급 부식 균열을 혼자서 파괴한 건 위대한 개척자 시절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유찬석은 혼자 처리하기에는 꽤 벅찼다고 인정한다. 유찬석이 그 전례에 대해 생각하는 사이 이필대는 시장에게 유찬석 헌터가 도착했다고 알린다. 박 시장은 먼 길을 와준 유찬석에게 감사를 표한다. 박지현 시장은 자신을 소개하며 이렇게 궂은 날씨에 유찬석을 부른 것에 대해 사과한다. 그는 자리에 앉으라고 권하며 비서에게 커피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한다. 커피가 나오자 시장은 유찬석이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웠다며 그를 칭찬한다. 시장은 교동도가 예산 문제 때문에 큰 골칫거리였다고 설명하며 유찬석 덕분에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안도한다. 커피를 마시며 유찬석은 시장의 물음에 이번이 자신의 첫 의뢰였음을 확인해준다. 인천시장은 유찬석처럼 대단한 인재가 인천에서 첫걸음을 내디딘 것에 대해 자부심을 드러낸다. 시장이 한국이 가장 안전한 나라이며 인천이 그 핵심 지역이라고 자랑을 늘어놓는 동안 유찬석은 이 뜬금없는 칭찬이 대체 뭔지 속으로 의아해한다. 시장은 인천공항의 인프라 덕분에 수많은 물자가 오가고 있다며 말을 잇고 경제자유구역 프로젝트의 이점을 언급한다. 그는 송도와 청라 같은 국제도시에 해외 투자자들이 몰려들어 누구를 골라야 할지 모를 지경이라고 강조한다. 시장은 인천의 국제도시에서 들어오는 막대한 자금과 공항을 통해 운송되는 물자들을 열거하며 힘주어 말한다. 자신의 지원이 있다면 그의 헌터 생활은 탄탄대로일 거라고 말이다. 어떤 목소리가 유찬석에게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겠냐고 허락을 구한다. 빗속을 운전하며 변종태는 유찬석에게 헌터가 된 목적이 무엇인지 묻는다. 유찬석은 오물이 쏟아져 나오는 막힌 변기가 있다면 누군가는 뛰어들어서 뚫어야 하지 않겠냐고 대답한다. 변종태는 조용히 그렇군요 하며 유찬석의 대답을 수긍한다. 빗속을 달리며 변종태는 실력 있는 헌터는 유명해져서 광고, 제의나 방송 섭외까지 들어온다고 설명한다. 유찬석은 변종태가 인기를 얻으면 자신이 변할까 봐 걱정하는 것 같다고 말하고 변종태는 많은 헌터들이 인기에 취해 본분을 잃는다고 털어놓는다. 변종태는 괴물들로 우글거리는 위험한 부식지대가 휴전선 너머에 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인다. 그는 한국이 지구상의 마지막 성역이라 불리는 유일하게 남은 안전한 곳이지만 이마저도 돈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덧붙인다. 운전을 하며 변종태는 유찬석의 최근 활약을 칭찬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유심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한다. 변종태는 유찬석이 앞으로도 계속 희망의 상징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전한다. 그 말을 들은 유찬석은 대체 이놈들이 어디까지 갈 작정인지 기가 찬다. 상대는 자신의 속내를 숨길 생각조차 없었지만 그는 자신이 고작 이런 일에 휘둘리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주인공은 자신이 견뎌낸 수많은 역경들을 돌아본다. 유찬석은 이렇게 대대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바라는 게 분명하다고 지적한다. 유찬석은 지지율이 바닥치는 시장의 재선을 돕는 게 진짜 목적 아니냐고 직구로 날려 공무원의 말문이 턱 막히게 만든다. 그는 유찬석이 정보가 참 빠르다며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별걸 다 찾을 수 있다며 어색하게 인정했다. 그는 시장의 임기가 내년 초에 끝나며 재선이 어려울 거라는 게 전반적인 여론이라고 언급했다. 대화의 주제를 돌리려 했으며 공무원은 유찬석이 의뢰에 참여하려면 인천시청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냐고 초조하게 묻는다. 유찬석은 공고와 달리 의뢰에 참여하려면 인천시장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걸 속으로 인정하며 시장이 이를 구실로 자신이 새로운 인재를 발굴했다고 내세울 것임을 간파한다. 속으로 유찬석은 자기를 끌어들인 뒤 시장이 그저 자신의 인기에 편승하려 한다는 걸 눈치챘다. 인천시장은 도시의 인프라 덕분에 수많은 국내의 기업들과 인맥을 쌓았다며 허세를 부리기 시작했다. 시장은 한 인스턴트 믹스커피 브랜드를 예로 들며 현재 모델의 계약이 곧 끝나니 그 자리를 유찬석 헌터로 교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시장이 앞으로의 기회들을 계속 늘어놓으려 할 때 누군가 시장님이라고 부르며 그의 말을 끊었다. 유찬석은 고개를 들고 시장에게 자신을 꽤 싸구려 취급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장은 안절부절 못하며 세상엔 이 칙칙한 분위기를 바꿔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얼굴이 절실하다고 변명했다. 유찬석은 자신처럼 뛰어난 재능을 가진 이가 헌터로 계속 활동한다면 박 시장이 제안한 모든 건 어차피 자신의 당연한 몫이 될 거라고 꼬집었다. 시장은 다급히 안전하고 보수가 센 의뢰들로 그를 꼬드기로 했지만 주인공은 그 제안에 아무런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그는 시장에게 그 믹스커피 모델한테나 축하한다고 전해주라고 했다. 어차피 계약을 연장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인적 드문 지하도에 비가 쏟아지며 무겁고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가 감돈다. 두 인물이 빗속 고가도로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중 한 명이 알았다고 조용히 대답한다.
후드를 쓴 자는 교동도 테스트가 실패했음을 시인하며 죄송하다고 사과한다. 정장 차림의 남자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 말하면서도 곧바로 좋은 소식이 있다고 덧붙인다. 후드를 쓴 인물이 그 영상에 대해 묻자 정장을 입은 남자는 유찬석의 헌터협회 자격증명 시험 영상의 일부라고 설명한다. 휴대폰 화면 속 영상에서는 유찬석이 강력한 불꽃을 내뿜고 흥분한 목소리들이 그의 놀라운 능력을 칭찬하고 있다. 후드를 쓴 인물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유찬석이 훌륭하다고 평가한다. 매달 전국적으로 최신 헌터 랭킹 발표를 간절히 기다리며 사람들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몰려들었다. 한 아이가 흥분하며 엄마에게 휴대폰의 발표 내용을 보라고 소리쳤다. 헌터 아카데미 학생들은 이번 달 1위가 누구일지 토론했지만 그중 한 명은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다. 랭킹은 거의 변하지 않아 대중들에게는 그저 오락거리였지만 병원에 있는 민재는 간절히 결과를 기다렸다. 한 관계자가 문종태 협회장에게 9월 세계 헌터 랭킹을 보고했다. 한편 이선은 휴대폰을 확인하며 그도 명단에 있는지 물었다. 이번에는 달랐다. 진행자는 아무리 화려한 연출로도 그 사실은 바꿀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요한 것은 상위 10위다. 이선이 10위로 호명되었고 그녀의 팀은 텐트 설치가 완료되었다고 보고했다. 집중한 표정으로 준비 중인 김채연이 5위 헌터로 소개된다. 불꽃에 휩싸인 최여름이 3위 헌터로 호명된다. 거대하게 빛나는 균열 앞에 무릎을 꿇은 정태석이 2위로 밝혀진다. 유찬석이 1위를 차지했다는 발표가 나오며 그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직원은 유찬석에게 오래 기다렸다며 드디어 나가도 좋다고 말한다. 2025년 신규 진입 헌터들의 디지털 명단이 나타나고 누군가 유찬석 씨를 봤다고 언급한다. 유찬석이 최단 기간에 랭킹에 진입한 것을 축하하는 메시지가 뜬다. 5년차 베테랑 헌터가 3급 침식 균열을 혼자 클리어하는 것은 헌터계에서 너무 흔한 일이라 거의 무시되곤 했다. 하지만 갓 데뷔한 헌터의 첫 임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한 기자가 유찬석에게 이전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질문한다. 수많은 청중 앞 연단에선 유찬석에게 군중들은 도움을 받았는지 침식 균열의 규모가 커진 것에 대해 쉴 새 없이 질문을 쏟아낸다. 유찬석은 속으로 이 상황을 영재 발굴 TV 프로그램에 나온 것 같다고 생각하며 일정상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겠다고 발표한다. 한 기자가 유찬석에게 헌터로서의 마음가짐을 공유해달라고 열성적으로 물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향후 행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뻔한 대답 대신 최선을 다하겠다는 식의 말은 잊어버리라고 모두에게 말했다. 유찬석은 결과로 자신을 증명하겠다고 선언한다. 헬기가 상공을 날아가는 가운데 한 목소리가 이곳이 예전에 건솔 교도소가 있던 자리라고 설명한다. 아래로는 재앙이 휩쓸고 간 뒤 남겨진 황폐한 도시의 폐허가 드러난다. 누군가가 이런 끔찍한 파괴는 이제 해외에서 흔한 일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침식 균열이 나타난 후 대부분의 국가는 행정 능력을 상실했다. 하지만 오직 한국만이 국가를 방어하고 기술을 발전시켜 강대국이 되었으며 그들이 타고 있는 헬기가 그 발전의 증거였다. 그는 침식 균열이 나타난 후 많은 수도가 사라졌고 국가들이 폐허로 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헬기가 착륙하면 그들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8대 침식 균열 중 하나로 알려진 건솔 교도소에 도착했다. 건솔 교도소는 13년 전 갑자기 형성되어 도심에서 거대한 원을 그리며 바깥으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어떤 징후나 경고도 없이 나타났다.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간신히 살아남았다. 이미 침식구역으로 변해버린 지역에서는 대피하기도 전에 모든 사람이 휩쓸려갔다. 단 며칠 만에 도시 전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국장은 침식 균열의 등장이 각국의 영향력을 크게 바꾸지는 않았지만 중앙정부의 내부적인 힘은 약해졌다고 설명했다. 주인공은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어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이 자신을 이곳으로 부른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아해했다. 남자는 며칠 전 태백의 윤승현이 그를 찾아왔었다고 언급하며 주인공이 그들과 합류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난 것 같았다고 말했다. 유찬석은 윤승현이 전에 봤던 그 덩치 큰 남자인지 궁금해했다. 중년 남자는 윤승현이 갑자기 자신에게 주인공의 행방을 물었다고 설명했고 그 말에 주인공은 놀란다. 그는 개인정보를 흘리지는 않았다고 해명하면서도 태백 길드의 이념은 적자 생존임으로 힘으로 주인공을 제압하려 들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주인공은 지금 당장 힘으로 그 녀석을 이기기는 어려울 것이라 깨닫고 이 상황을 골치 아프게 여긴다. 주인공의 행동을 관찰하던 중년 남자는 그가 길드에 들어가기보다 혼자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주인공은 마지못해 동의한다. 그는 태백의 접근을 막으려면 자신의 입지를 높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국장은 유찬석에게 손을 내밀며 자신이 제안하는 주요 임무들을 완수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상대로 그의 제안에는 다른 속셈이 있음을 깨달은 주인공은 그 대가로 원하는 것이 있는지 물었다. 그는 자신이 도움을 주었다는 명백한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고 해명했다. 그것만 기억해 두면 된다고 했다. 유찬석은 그 정도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다. 어차피 대통령이 내린 임무이니 그에게도 큰일은 아니었다. 그의 명성을 쌓는데도 좋을 것이다. 정확히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묻자 그는 침식구역을 통과해 생필품을 운송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부산에서 난닝시까지 화물선을 호위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화물 목록을 훑어보던 주인공은 20년이 지났는데도 최고급 도자기나 고급 세단 같은 사치품이 정말 생필품에 속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중년 남자는 누군가에게는 그런 물건들이 필수품이라고 설명하며 주인공이 20년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놀라움을 표한다. 주인공은 중앙정부가 무너진 마당에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인정한다. 국장은 침식 균열로 인해 많은 국가가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치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물건들이 특정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임을 깨달은 주인공은 이 특별한 요청을 거절하기로 마음먹었다. 남자는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다급히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석은 정치의 중심에 휘말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국장은 유찬석이 갓 데뷔한 신인 헌터일 뿐이라고 무례하게 지적했다. 그는 지나친 관심이 오히려 그에게 독이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 직후 주인공은 그가 소리치는 와중에 서류와 제안서를 헬기 밖으로 내던져버렸다. 대체 뭘 하는 거지? 유찬석은 떠날 준비를 하며 헬기 승무원에게 태워줘서 고맙다고 인사한다. 그는 서울까지 혼자 헤엄쳐 가겠다고 선언하며 중년 남자를 충격에 빠뜨린다. 유찬석이 헬기에서 뛰어내리고 사방에 흩날리는 서류들과 함께 하늘에서 낙하한다. 남자는 경악하며 가장자리로 달려가 떨어지는 주인공을 지켜보았다. 그가 바다에 부딪히며 거대한 물보라가 일었고 헬기는 계속해서 멀어져 갔다. 무모하게 뛰어내리는 것을 목격한 그는 요즘 것들이란 하며 중얼거렸다. 해질녘 유찬석은 화물선과 컨테이너가 가득한 인천항까지 헤엄쳐 갔다. 한항만 노동자가 마시던 것을 멈추고 예상치 못한 무언가의 시선을 뺏겨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올려다본다. 갑자기 물속에서 손이 불쑥 튀어나와 부두를 붙잡자 사방으로 물이 튄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은 유찬석이 숨을 헐떡이며 부두 위로 몸을 끌어올린다. 그는 죽는 줄 알았다며 대체 누가 자신을 그렇게 협박하라고 시켰는지 의아해했다. 그의 상태를 알아챈 항만 노동자가 고생이 많았겠다고 말하자 주인공은 그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그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자신의 힘을 기르는 것이라고 결심했다. 그는 가장 까다로운 의뢰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여 거물이 되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유찬석은 휴대폰을 확인하고 이 임무가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다고 결정했다. 대마도 납치 피해자 협회를 도와달라는 헌터 요청 임무가 수락되었음을 확인하는 시스템 창이 뜬다. 인터페이스에 예상되는 침식 균열의 등급이 2급으로 표시된다. 임무를 수락한 후 유찬석은 노을을 등지고 홀로 앉아 한숨을 내쉰다. 유찬석은 한동안 바빠질 것 같다고 말한다. 9월 3일 거제도와 통영의 어부들이 대하철을 맞아 바다로 나섰다. 하지만 바다는 평소와 같지 않았다. 대마도에 둥지를 틀었던 침식 괴물들이 나타나 어부들을 사냥하듯 납치하기 시작했다. 간신히 탈출한 생존자에 따르면 붙잡힌 어부들은 아직 살아있다고 한다. 임무는 대마도로 가서 인질들을 구출하고 침식 균열을 제거하는 것이다. 유찬석은 휴대폰으로 임무 세부 사항을 검토하며 달성해야 할 목표를 확인한다. 그는 임무 완수 보상금이 5,500만 원인 것을 확인하고 혼자 처리할 수 있을지 가늠해본다. 혼자 성공한다면 보상금 전액을 자신이 차지하게 되어 꽤 쏠쏠한 금액이 될 거라 유찬석은 생각한다. 돈도 돈이지만 단독 구출에 성공한다면 그럴듯한 영웅담과 엄청난 명성도 얻게 될 것이라 그는 상상한다. 그는 도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위험성을 떠올리며 주저했다. 그는 침식 괴물이 등급에 따라 전혀 다른 차원의 힘을 지니며 3급 침식 균열만 해도 전차급의 파괴력을 가졌다고 들었던 것을 떠올렸다. 그는 2급 침식 괴물이 자연재해급으로 취급된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1급 침식 괴물의 경우 단 한 마리를 처리하는데 국가 전체가 동원되어야 한다고 말이다. 유찬석은 모순의 불꽃으로 3등급은 감당할 만했지만 2등급은 버텨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기에 변수를 제거해줄 유용한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짜 실력자들은 이런 민간인 의뢰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을 테니 정말 다른 사람은 없는 건지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그때 마침 딱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잠시 후 그는 무장을 갖추고 무기를 든 채 다가올 상황에 대비하며 갑판 위에 섰다. 누군가 유찬석의 이름을 부르자 그는 어깨너머로 고개를 돌렸다. 한상아는 대마도까지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다. 유찬석은 단말기를 확인하며 1시간쯤 뒤면 도착할 것 같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번 전투가 지난번보다 훨씬 힘들 테니 도착하기 전에 체력을 보충해 두라고 당부했다. 한상아가 찬석의 어깨에 있는 물건을 가리키자 그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대답했다. 한상아는 그의 어깨 장비가 한정판인 아이언 세리프라는 것을 알아보고는 어떻게 구했냐고 물었다. 찬석이 그녀가 원래 이렇게 말이 많았나 생각하는 사이 그가 계약한 고물상이 선물로 줬다고 설명하자 한상아는 자신의 계약자는 그런 걸 한 번도 준 적이 없다며 투덜거렸다. 유찬석은 자신은 3등급 침식 균열을 혼자서 처리했기 때문에 기대치가 다르다며 뽐냈고 한상아를 아카데미 수석 타이틀만 있는 초보 헌터라고 불렀다. 억울하면 그녀도 더 강해져서 유명해져야 했다. 며칠 전 상아가 팀원이 필요하지 않냐고 묻자 그는 그렇다고 답하며 그게 가능하겠냐고 되물었다. 그녀는 3등급 침식 균열에서도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이번엔 2등급이라고 하며 과거를 떠올렸다. 그는 생각에 잠긴 채 말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응시했다. 그 후 주인공은 그녀를 도발하며 더 강해지고 싶냐고 물었다. 그는 예전에 그녀가 자신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배울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을 떠올렸다. 그는 만약 그녀의 마음이 여전히 같다면 자신이 직접 가르쳐서 확실한 결과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상아는 지금보다 몇 배는 더 강해질 수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할 텐가? 그녀는 자신이 왜 강해져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 망설일 수 없었다. 그 목표를 위해서라면 2번 생각할 것 없이 지옥불이라도 기꺼이 뛰어들 테니까. 갑자기 요란한 알람 소리와 함께 커다란 경고를 알리는 시스템 창이 깜박였다. 전방에 미확인 물체가 감지되었다는 다급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고 안개 너머로 낡은 배의 실루엣이 드러났다. 한상아는 저게 정말 배가 맞냐고 의심했고 주인공은 총 5척의 배가 있다고 확인해 주었다. 주인공은 민간인들이 있기 때문에 은밀하게 움직여야 한다며 어떻게 배에 접근할지 고민했다. 그는 한상아에게 이 상황을 해결할 좋은 방법이 있냐고 물었다. 그는 그녀가 가진 변화무쌍한 능력을 넌지시 언급하기 시작했다. 그녀라면 할 수 있다. 그렇지. 상아는 그를 놀릴 기회가 생겨 무척 기뻐하며 드디어 그도 못하는 게 다 있냐고 물었다. 그녀는 못하겠다고 인정하는 그를 비웃으며 이건 정말 식은 죽 먹기라고 크게 웃었다. 그녀가 물 위로 유찬석을 업고 이동하는 동안 그는 자신이 아직 물 위를 달릴 수 없다고 설명하며 물이 사방으로 튀니 조심하라고 말했다. 물살을 가르며 나아가던 주인공은 놀란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았다. 그가 한상아에게 가장 가까운 배를 처리하라고 지시하자 그녀는 이유를 물었다. 주인공은 만화를 감지하고는 뒤로 갈수록 에너지가 더 강하고 위험해진다고 일러주었다. 한상아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충격에 빠졌다. 누군가 안개 너머를 응시하며 저 형체가 과연 사람인지 의문을 품었다. 주인공은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니 눈을 크게 뜨고 똑바로 보라고 말했다. 저건 괴물이다. 한상아가 난간에 육중하게 착지한 뒤 한쪽 팔로 몸을 지탱하며 다친 어깨를 부여잡았다. 유찬석은 그렇게 착지하면 무릎이 다 나갈 거라며 한상아에게 경고한 뒤 다른 말을 덧붙이기 시작했다. 그는 그런 착지가 주변의 적대적인 무리로부터 원치 않는 시선을 끌게 될 거라고 이어서 설명했다. 바닥이 갈라질 만큼 강력한 발구르기와 함께 눈부신 푸른 에너지가 적들을 휩쓸었고 놈들의 몸통이 사방으로 튕겨나갔다. 주인공은 적들의 레벨이 높지 않다며 2등급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일 거라고 평가했다. 그리고는 만약 그렇다면 한상아가 훨씬 더 강할 거라고 생각했다. 녹색 에너지가 솟구쳐 오르는 것을 보며 그는 이것이 과연 한상아의 전력인지 의아해했다. 그가 다급하게 그녀를 불렀다. 만화를 너무 많이 쓰고 있어서 이대로라면 금방 바닥날 것이 뻔했다. 그는 이 정도 수준이라면 훨씬 낮은 출력으로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가 제대로 가르쳐준다면 한상아는 지금보다 몇 배는 더 강해질 수 있었다. 그가 다시 놀라 그녀의 이름을 외치자 그녀는 낮게 욕설을 내뱉었다. 그러고 나서 상아는 젠장을 외치며 괴물들을 공격했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너무 많은 힘을 쓰고 있었다. 전투가 치열해질수록 출력을 더 줄여야만 했다.
가혹한 현실을 되돌아보며 그녀는 약자의 삶이란 비극 그 자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모든 것이 한없이 차갑고 어둡게만 느껴졌던 시절을 떠올리며 두 번 다시 약자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한상아의 바로 눈앞에 닥친 위협에 대한 경고의 외침이 울려 퍼졌다. 그 순간 압도적인 힘으로 공격이 적중하며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솟구쳤다. 그녀에게는 강해져야 할 이유가 있다. 한상아는 강해질 수만 있다면 지옥불에라도 기꺼이 뛰어들겠다고 선언했다. 시커멓게 탄 해골이 연기와 파편 속에 나뒹굴며 치열했던 전투의 흔적을 보여주었다. 피투성이가 된 한상아는 주변이 시체와 잔해로 널브러진 가운데서도 검을 꽉 쥔 채 단호하게 서 있었다. 이에서 상황을 내려다보던 유찬석이 이제 다 끝났냐고 물었다. 그는 나머지 배들은 자신이 다 처리했다고 알렸다. 그녀도 지금이 고집을 부릴 만한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라는 걸 인정했다. 그녀가 많은 것을 배웠다며 조언해줘서 고맙다고 하자 그는 밥을 떠먹여줘도 못 배우는 놈들이 태반이라고 대꾸했다. 상아가 누군가에게 이런 조언을 받은 건 처음이라고 털어놓자 그는 아카데미 선배들이나 동기들은 안 도와줬냐고 물었다. 한상아는 자신이 뭐든 빨리 배우다 보니 다들 재수없어 했다고 설명하고는 그녀가 계속 그에게 조언을 해주다 보면 결국 그가 그녀를 뛰어넘을 거라 생각하냐고 물었다. 한상아는 자신이 뛰어넘지 못한 스승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호언장담했다. 이런 비장함에 그는 어이가 없어 흠칫 놀랐다. 그는 자신에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며 그녀가 평생 자신을 우러러보게 될 거라고 장담했다. 그리고 이 대답은 그녀를 정말 열받게 만들었다. 배가 정박하자 제복을 입은 2명의 경찰관이 차렷 자세로 경례를 했다. 한 경찰관이 자신들은 거제도에서 대기하고 있겠다며 행운을 빈다고 말했고 유찬석은 그들에게 수고하라고 답했다. 유찬석은 생존자의 말에 따르면 인질들이 신사에 억류되어 있다고 전했다. 한상아는 이 섬에 가이진 신사와 아타즈미 신사 두 곳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가이진 신사가 더 가까우니 먼저 들러야 한다고 제안하며 두어 시간 안에는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다. 유찬석은 가는 길은 가볍게 갈 수 있겠지만 돌아오는 길은 훨씬 더 험난할 거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인질은 15명이나 되고 그중 부상자라도 있다면 돌아오는 길은 더욱 막막해질 것이다. 주인공은 안개 너머로 피부를 찢어발길 듯한 불길한 만화를 감지하고는 섬 전역에 있는 침식 괴물들이 그들을 집요하게 쫓아올 것임을 직감했다. 구출 과정에서 괴물들의 공격을 피하고 인질들과 무사히 돌아오기 위해선 탈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유찬석이 한상아에게 운전은 잘하냐고 묻자 그녀는 자신만만하게 그렇다고 대답했다. 갑자기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차가 무서운 속도로 튀어나갔다. 유찬석은 답답함에 소리를 지르며 운전을 잘한다는 한상아의 말이 사실이냐고 화를 냈다. 승합차가 도로를 질주하는 가운데 유찬석이 브레이크를 밟으라며 소리치자 그녀는 꼬우면 직접 운전하라며 쏘아붙였다. 그는 차 천장을 꽉 부여잡고는 됐으니 그냥 가라고 말했다. 그는 20년 동안 썩혀둔 자신의 면허증을 믿는 것보다는 난폭 운전이 차라리 낫다고 인정했다. 게다가 어차피 자신이 싸우는 데는 훨씬 소질이 있다며 일침을 가했다. 그렇게 유찬석은 차량이 속력을 내는 동안 뛰어내릴 준비를 했다. 유찬석이 요동치며 달리는 차량에서 뛰어내리자 흙먼지와 엄청난 충격파가 그 뒤를 따랐다. 강력한 충격에 흉측한 괴물의 두개골이 산산조각 났고 파편과 피가 사방으로 튀었다. 주인공은 창을 꽉 움켜쥐며 제법 튼튼하다고 중얼거렸다. 나무 사이로 적들이 튀어나오자 그는 한상아에게 왼쪽에서 다가오고 있다고 소리쳐 경고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맡기라며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는 다급하게 기다리라고 경고했다. 그렇게 하면 괴물 하나가 허공으로 날아가 포장도로에 격렬하게 처박히며 사방에 파편을 흩뿌렸다. 한상아는 크게 웃으며 포장도로에서나 구르라며 괴물을 조롱했다. 차라리 내가 운전할 걸 그랬나 하며 주인공이 혼잣말을 내뱉었다. 차량 한 대가 숲길을 질주하며 길을 가로막고 있는 빽빽한 몬스터 무리를 뚫고 돌진했다. 주인공은 전방위 신사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어서 들어가라고 재촉했고 상아는 뒤따라오는 몬스터들을 걱정했다. 그가 몬스터들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하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먼저 가겠다고 외쳤다. 주인공은 몬스터들이 추격을 멈추지 않으니 어쩔 수 없다며 공격을 쏟아낼 준비를 했다. 스킬인 역설의 불꽃을 개방하며 주인공은 소용돌이치는 보랏빛 화염으로 일대를 집어삼켰다. 주인공은 자신의 계획에 집중하며 그저 계단의 마찰력을 태워버리면 된다고 판단했다. 보랏빛 화염이 주인공의 주위를 소용돌이치며 일대를 매캐한 연기와 불티로 뒤덮었다.
검은 머리의 한 남자가 굵은 밧줄로 팔이 단단히 묶인 채 벽에 기대어 축 늘어져 있었다. 그 남자는 전혀 예상치 못하게 괜찮냐는 질문을 받았다. 자신을 소개하며 한상아는 헌터협회 소속 헌터라고 밝혔다. 갑자기 묶여있던 남자가 패닉에 빠져 발버둥치자 커다란 비명이 터져나왔다. 한상아는 누군가를 잡으러 온 게 아니라 구하러 왔다고 필사적으로 설명하려 했지만 두려움에 압도되어 눈물을 흘리는 묶인 남자는 모두 도망치라고 절박하게 소리쳤다. 눈을 크게 뜨고 긴장한 한상아는 상대방이 대체 무엇을 하려는지 묻기 시작했다. 지직거리는 에너지를 두른 거대한 갑옷의 형상이 한상아의 등 뒤에 나타나 현장에 불길한 기운을 드리웠다. 유찬석이 거대한 갑옷을 입은 적과 무기를 맞대자 충돌의 위력으로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다. 보랏빛 에너지가 주변에서 일렁이는 가운데 유찬석은 자신이 이 위협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하며 다른 이들에게 생존자들을 차에 태우라고 지시했다. 갑옷 몬스터가 앞으로 돌진하자 유찬석은 자신의 무기로 그 공격을 반격할 준비를 했다. 거대한 적이 유찬석을 향해 우뚝 솟아올랐고 두 사람의 칼날이 팽팽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잠시 후 갑옷 몬스터는 뒤로 튕겨나가며 요란하게 내동댕이 쳐졌다. 한상아는 상대를 향해 죽어버리라며 격렬하게 소리쳤다. 갑옷 몬스터는 산산조각난 투구와 충격으로 피어오르는 연기 속에서 잔의 더미 속에 쓰러져 있었다. 먼지가 가라앉자 유찬석은 무기를 든 채 멀찍이 서서 부서진 차량 근처에 쓰러진 몬스터를 지켜보았다. 유찬석은 한상아에게 돌아갈 때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고집했고 그녀는 짜증을 내며 그냥 타라고 쏘아붙였다. 차량이 속도를 내어 빠져나가는 동안 그녀는 모든 인질들이 안전하게 탑승했음을 확인했다. 상아는 정면을 노려보다가 다급하게 주인공에게 앞을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붉은 눈을 번뜩이는 몬스터 떼가 어둠이 깔린 숲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시뻘건 안광을 내뿜는 해골 몬스터 중 하나가 위협적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유찬석은 그 몬스터가 차에 치이고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가 검을 빌려달라고 하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붉은 눈을 빛내는 몬스터들이 다가오는 와중에도 그녀는 검사에게 검을 달라는 건 엄청난 모욕이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주인공은 사람의 목숨이 검사의 명예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며 한상아에게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상기시켰다. 마지못해 한상아는 쥐고 있던 검을 놓으며 그에게 건네주었다. 검을 손에 쥔 주인공은 다가오는 위협에 맞설 채비를 마쳤다. 주인공은 이 물건을 이렇게 빨리 쓰게 될 줄은 몰랐다며 속마음을 내비쳤다. 며칠 전 주인공은 교동도의 3급 부식 균열 내부에 있었다. 놀란 표정을 지으며 주인공은 자신이 무엇을 발견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물건이 장갑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것을 착용해본 주인공은 그게 평범한 장갑이 아님을 확신했다. 주인공은 장갑이 대기 중의 만화를 끌어모으고 있다는 것을 관찰했다. 그는 이 장갑이 만화를 보충하기 위한 기초장비에 불과할지라도 자신에게는 훨씬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추론했다. 장갑형 만화 배터리의 최대 저장 용량을 고려할 때 그는 약 5분 정도 지속될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 5분 동안이라면 이성과 맞먹을 정도로 강해질 수 있다고 주인공은 굳게 믿었다. 그 순간 한상아가 붉은 에너지가 허공을 채우는 강력한 검수를 쏘아냈다. 한상아의 공격 여파로 주변이 눈부신 빛으로 뒤덮이자 주인공은 창과 검을 쥔 채 자세를 단단히 잡았다. 붉은 에너지 그물망이 전장을 가로지르며 궤적에 있는 모든 것을 흩뿌리자 자네와 적들이 허공으로 날아갔다. 한상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며 말도 안 된다고 중얼거렸다. 그가 단번에 이토록 많은 적들을 제압하다니. 결의에 찬 눈빛으로 이제 뒤돌아보지 말고 항구로 향해야 한다고 조용히 선언하며 그들은 길을 따라 서둘러 나아갔다. 그들은 히타카츠항에 도착했고 텅 빈 도로가 그들 앞에 뻗어 있었다. 주인공은 그 녀석들만 지나가면 될 줄 알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적들이 계속 나타나자 도대체 어디서 자꾸 쏟아져 나오는지 의아해했다. 상아는 차가 한계라며 멈추고 싶어 했지만 주인공은 그저 계속 달리라고 지시했다. 이대로라면 제때 도착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며 그녀는 불안해했다. 차량 뒤편으로 빛나는 결계가 형성되어 뒤쫓던 몬스터들의 길을 가로막고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상아는 자신들을 쫓아오던 몬스터들이 갑자기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가로막히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한상아는 이 갑작스러운 변화가 어떤 특정한 원인 때문인지 궁금해했다. 한상아는 창밖의 벽면에 빛나는 마법진을 바라보며 그것이 몬스터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 이유인지 생각했다. 유찬석은 창끝으로 진영을 건드리며 이 기호가 방어 진법 기하학이라 불린다고 설명했다.
한상아가 방어 진법 기하학이 무엇이냐고 묻자 유찬석은 몬스터를 쫓는 작도법이라고 대답했다. 한상아가 어디서 그걸 배웠냐고 묻자 유찬석은 이계에서 배운 거라 알려줘도 배울 수 없을 거라고 말하면서도 여유를 부렸다. 그의 실력은 갈수록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다. 한상아는 그 기하학 진법이 어떤 몬스터든 물리칠 수 있는지 물었다. 유찬석은 그랬으면 좋겠지만 한계가 있다고 대답했다. 거대한 갑옷 몬스터가 희생과 수호에 대해 중얼거리는 동안 그는 이 방식이 진짜 백이들한테는 통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갑옷 몬스터는 자신이 지켜야 한다며 자신의 의지를 반복해서 내뱉었다. 한상아 뒤편에 붉은 에너지선이 그어지자 그녀는 잔뜩 긴장한 채 굳어버렸다. 그는 분위기가 오싹해졌음을 눈치챘지만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 위협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았다. 그녀는 심한이라는 것이 오감을 넘어 감각을 열고 상대방의 공격을 예측하는 능력인지 궁금해했다. 숙련된 고수들조차 심한의 경지에 오르는 것을 어려워하는데 어찌 한나 시체가 그런 기교를 부릴 수 있는지 그녀는 의구심을 가졌다. 그는 곁에 있는 동료에게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안심시켰다. 그는 심한 같은 기술도 현실에서는 결국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주인공은 방금 마주한 위협 같은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상아에게 가르쳐주겠다고 약속했다. 갑옷을 입은 적은 주인공의 행동에 분명히 동요하며 충격으로 흠칫 물러섰다. 주인공이 홀로 앞으로 나아가며 심한의 진정한 본질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자 한상아가 제지했다. 그는 심한이란 무수한 전투 경험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가 후천적인 반사 신경처럼 작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인공에 따르면 심한은 적이나 공포에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저 살기를 내뿜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상대를 압도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는 극소수라고 했다. 심한, 심검, 모아의 경지, 거민일체, 만류기종, 이른바 경지라고 불리는 것들. 그 순간 그는 타격을 준비하는 거대한 갑옷의 적과 정면으로 맞섰다.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그는 갑옷의 거인을 산산조각 내어 그 파편들을 허공으로 날려보냈다. 그러고 나서 주인공은 그 경지라는 것들이 사실 별것 아니라고 덧붙였다. 깨달음이라는 환상은 사람들이 특별한 이름에 집착함으로써 스스로를 한계에 가두게 만드는 끔찍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전장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특별한 이름 따위가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다며 확신에 차서 단언했다. 결국 그 덫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그는 무수한 희생을 치러야만 했으니까. 주인공은 저 녀석이 한상아의 차에 치이고도 살아남긴 했지만 필살기가 고작 심한이라니 운이 없다고 평했다. 그녀는 이번 토벌전 동안 자신이 도대체 혼자서 뭘 해낸 건지 자괴감에 빠졌다. 이게 자신의 최선이라고 거듭 되뇌었건만 유찬석의 힘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을 아득히 뛰어넘어 버렸다. 이런 어설픈 마음가짐으로는 절대 불가능했다. 그녀의 목표를 위해 그녀는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는 조용히 찬석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고 말했다. 상아는 그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진짜로 가르쳐 달라고 청했다.